안녕하세요. 저는 포티투마루 대표 김동환입니다. 네, 오늘은 이제 소버린 AI를 주제로 해서 같이 자담회를 하기 위해서 각 분야의 전문가분들께서 모이셨는데요. 소버린 AI, 사실 요즘 얘기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소버린 AI에 대해서 강하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소버린 AI가 꼭 필요하냐부터 해서 현실적으로 그게 가능한 거냐, 뭐 이런 얘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오늘은 이제 특정 영역에서 특정 영역을 대변한다기보다는 이제 학계 쪽이나 정부 쪽, 연구소 쪽, 또 기업체에 오셨으니까 편하게 의견들을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간단하게 김영철 소장님부터 자기 소개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소프트웨어 정책연구소 김영철입니다. 예, 디지털 플랫폼 정보위원회 플랫폼 데이터 혁신국장 이승현입니다. 이름이 좀 복잡합니다.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김상배 교수입니다. 네, 고려대학교 기술경영부 문대학원 이선혁 교수입니다. 네, 저는 카이스트 전사학부 오혜연입니다. 네, 네이버 소속이지만 오늘은 과실현 공동대표 하정우입니다. 네, 그러면은 뭐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소버린에 대해서 얘기하기 전에 소버린에 대해서 정의부터 다시 한번 좀 내려봤으면 좋겠는데요. 지금 소버린 자체에 대해서 각 분야별로 또는 각자 입장에 따라서 생각하는 게 좀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버린에 대해서 소버린 AI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선 뭐 제가 보기에 나름대로 조금 그래도 중립적이라고 할 수 있는 학계 쪽에 계시는 김상배 교수님께서 먼저 한번 제가요? 해주세요. 제가 얘기하면 좀 큰 얘기를 해가지고 방향을 흐트러뜨릴 수도 있기는 한데 좋습니다. 저는 지금 생각하시는 것보다 좀 더 큰 범위, 여러 가지 이슈를 엮어서 보는 미래 국가 전략, 지금 21세기 국제정책 전체적인 변화 이런 맥락 안에서 이런 디지털 기술이나 뭐 그런 맥락에서 AI 뭐 이런 걸 보는 측이어서 일단 서버린 AI에 해당되는 얘기는 기본적으로 저는 정치 외교적 현상이라고 생각해요. 국제정치적인 현상인 거고, 아까 서버린 AI 이름 누가 만들었냐 뭐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연초에 학계에서 좋은 작은 세미나를 하면서 서버린 AI를 번역해보자고 그랬거든요. 사실은 한국사회과학은 외국 용어를 그냥 갖다가 약자로 쓰는 게 아니라 번역을 하려는 노력 속에서 그 개념을 더 잘 알게 되고 이게 더 잘 실천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드는 거죠. 번역에 실패했습니다. 그러니까 브루스 얘기 무슨 주권적 AI, 뭐 자주적 AI, 뭐 독립적 AI 뭐 이런 거잖아요. 근데 그 어감이 안 사는 거예요. 어감이 안 사는 거. 그렇다고 그냥 AI 주권 이렇게 하기는 뭐 어떤 언론사에 제가 관련된 글을 줬더니 그냥 AI 주권이라고 번역을 해버렸던 상황이 되는데 이게 좀 이게 번역이 잘 안 되는 거 안에 이 서버린 AI라는 정치 외교적 현상의 본질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1차적으로는 주권이라는 말을 왜 안 썼을까? 주권 그러면 뭐가 떠오르세요? 국가 주권, 스테이트 서브렌티 떠오르는 거고, 그거는 근대적인 의미에서 국제정책 현상하면서 근대 국가가 가지고 있는 영토 내에서 독립적으로 대외적으로 자주적인 자기 어떤 지구한 권리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런 걸 근대 국제정책에 전체 연결돼 왔는데, 근데 서브렌티라고 하는 건 원래 뜻은 스테이트 서브렌티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전에는 국가가 아닌 다른 주체들이 서브렌티를 가질 거예요. 서브렌티는 지구한 권리라는 소리예요. 해당 도메인에서. 근데 이제는 어디가 주로가 됐겠어요. 뭐 해당되는 거의 봉건 영주일 수도 있고, 그걸 아우르는 어떤 종교적인 종일 수도 있고, 또는 뭐 황제일 수도 있고, 뭐 부족장일 수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영역이 있다가 그게 이제 근대 국제정치로 들어오면서 스테이트 서브렌티라는 이름으로 묶어지게 되고, 우리가 알고 있는 서브렌티는 다 국가의 주권을 생각하는 건데, 지난 한 30-40년 정도부터 국제정치 분야에서 굉장히 활발하게 연구가 되고 있는 주제가 서브렌티의 트랜스포메이션이에요. 이제는 더 이상 국가가 서브렌티의 주체가 아니라고 하는 거에 대한 연구를 합니다. 근데 글로벌리제이션 세상이 되면서 뭐 한 세 가지 차원으로 얘기하는데, 우리가 그냥 국가라고 부르는 개념도 개념적으로는 이게 거버먼트냐 아니면 소사이어티의 관계에서 스테이트냐,
아니면 대외적인 관계들은 네이션이나 뭐 이런 것들을 나눠서 봐요. 거버먼트 차원에서는 국경을 넘나들고 있는 다양한 트랜잭션을 이젠 더 이상 국가라고 부르는 주체가 통제할 수 없게 되는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죠? 또 국가가 시민사회와의 관계에서도 보면은 대내적으로도 이렇게 굉장히 통제하는 이런 거버먼트적인 것보다 소위 거버넌스적인 것들이 늘어난다는 현상이 감독이 느슨해지고 있고, 네이션도 뭐 안 가봤고 좀 글로벌리제이션 세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변화에 대한 얘기를 좀 하는 중이어서, 그런 맥락 안에서 지금 전개되고 있는 용어가 서브린 AI에 서브린 안에 우수적 들어간 게 아닌가 싶은, 그러니까 번역이 잘 안 되는 거거든요, 우리말로. 요 언어라는 건 사실은 그거를 이렇게 담아내는 그 어떤 복합성만큼 수용하는 쪽에서 그거는 그렇게 복합적으로 이해를 못하고 단순하게 한쪽 고리만을 잡아내는 부분 때문에 생기는 부분에서, 그런 면에서 또 언어도 하나의 국제정치학인 거죠. 언어의 국제정치학인 부분인데, 그런 면에서 서브린 AI는 국제정치적인 현상이고, 아까 개념화 우리 얘기 잠깐 말씀 나눴는데, 개념적이 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영원히 안 될 거예요. 이거는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컨셉트가 아니기 때문에. 길게 말씀드릴 시간은 없어서 마무리 짓자면, 서브린 AI는 디스코스인 거예요. 어떤 면에서 우리의 그 디스코스라고 하는 푸코 개념인 건데, 디스코스를 바탕으로 해서 그 다음에 나오는 프랙티스, 실천을 이끌어 나가는 방향을 궤도해 주는 거에 대한 의미를 갖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생각하는 사람마다 다 다르게 생각하고요. 이 개념을 통해서 어디로 끌고 싶어 가느냐는 방향이 다 달라요. 예를 들어 네이버가 얘기하는 서브린 AI하고 한국 정부가 얘기하는 서브린 AI나 또는 다른 나라들 좀 얘기하고 있는 국가를 생각하는데 개념은 다 다를 수밖에 없어. 개념적으로 그걸 누가 맞냐라고 얘기하고, 텍스추얼한 논쟁을 하는 건 무의미하다. 오히려 그런 식의 디스코스를 바탕으로 컨텍스추얼하게 나의 실체를 어떻게 태울 것이냐라는 게임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인 거라는 거고,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냐? 강대국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앞서가고 있는 선도적인 뭐 몇천억의 투자를 하는 기업이 없는 국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국제정치 분야에 지난 20여 년 동안에 또 가장 큰 테마 중에 하나가 중경국 외교 전략이거든요. 미들 파워 디플로마시에 해당하는. 근데 중경국이기 때문에 이런 개념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질 수밖에 없다. 그냥 획일적으로 다 가져왔으면 좋은데, 거기서 뭔가 좀 이렇게 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면 좋은데 그게 안 되는 부분이 발생하는 거고, 또 뒤집어서 보면은 그 전체적인 판 속에서도 그냥 따라가지 않아도 우리 거를 뭘 할 수 있는 뭔가가 좀 있다는 얘기를 자꾸 하는 거잖아요. 이런 식의 어떤 국제정치적인 변화 속에서의 어떤 우리의 존재론적인 입장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기술과 소프트웨어 영역 안에 서브린 AI라는 걸 이렇게 담긴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까 뭐 허정우 센터장이 외로우실 거라고 그랬는데, 넓은 의미에서 보면은 뭐 지원군이고요. 근데 차별화시키자면 센터장님 말씀하시는 것보다 저는 좀 더 복잡하게 얘기하는. 그러니까 근데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왜 이 텀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했는지가 좀 이해가 가네요. 역시 이 서울대 전문외과 교수님 말씀도 잘하시는데 좀 어렵기도 하고. 자연스럽게 근데- 교수님이 하시는 거. 네, 그러니까 그 좀 저는 없어 보인다는 생각을 했는데 딱 그걸 굉장히 고급스럽게 말씀해 주셨던 것 같아요. 우리가 강대국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 우리가 오픈 AI, 뭐 구글, 메타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죄송하지만 네이버가 있지만 그런 많이 부족합니다. 많이 부족하죠. 한다는 것도 저는 생각을 해요. 저도 정말, 그러니까 저는 이제 기술을 하는 사람이니까 이게 기술은 사실 굉장히 뉴트럴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뭐 우리가 이걸 가지고 뭐, 그러니까 국방부에서 뭐 이걸 가지고 하겠다라면은 뭐 오케이, 그거는 이해를 하겠는데, 이거를 기술을 하는 사람들, 특히 과기부 막 그런 데에서 이 소버린을 외치고 있으면 이거는 이 뉴트럴해야 되는 기술이, 그리고 또 기술이 이렇게 매추얼 된 것도 아니고 우리가 지금 막 열심히 이렇게 만들어내야 되는 거가 그냥 우리를 위한 거, 뭐 이렇게 정말 이 글로벌 소사이티로 가야 되고, 사실 모델 자체는 굉장히 글로벌 하잖아요. 뭐 온 나라 인터넷 데이터 다 때려가지고 한 거고, 사용자도 사실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전 세계 뭐에서 다 사용을 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막 우리는 우리 거 뭐 KS 마크 붙이자, 옛날 80년대처럼 그래가지고 이거를 프로모션을 한다는 게 저는 되게 불편했는데, 이제 교수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정말 우리가 이거를 디스코스를 생각해야 된다라는 거에 굉장히 동의를 합니다. 제가 껴도 될까요? 이렇게 교수님이 큰 의미 저희는 이제 정부 쪽이니까, 저희가 이제 데이터 플랫폼 정보가 생겼을 때 저희는, 그러니까 아까는 이제 우리가 중경국 전략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이 전자정보는 데이터 플랫폼 정보에 있어서는 저희가 중경국 전략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가장 앞서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자정보 평가 같은 경우 저희가 제일 앞서가. 근데 저희가 디지털 플랫폼 정보가 생겼던 이 원인이 뭐냐면 지금까지는 잘해왔는데 앞으로 인공지능과 클라우드 시대에서는 저희가 경쟁력이 없을 수 있으니 대비하자는 측면이었고 되게 이제 정보가 아니라 협의로 바뀌는데 우리는 그런 겁니다. 우리가 굉장히 의료 데이터도 그렇고 건보나 심평 의료 데이터도 그렇고 우리나라는 굉장히 국민 데이터들이 집중돼 있거든요. 모든 공공기관에 집중돼 있는데 일단 정부 입장에서는 소버린 AI를 바라볼 때는 뭐냐면 그 사실은 이제 거기서 우리는 소버린에 대한 정의는 해주셨잖아요. 근데 사실은 AI에 대한 정의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소버린 정의는 해주셨는데 이제 기술 하시는 분들이 이제 AI 정의 해주셔야 돼요. 아니 자꾸 지금 사람들은 LMM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AI가 LMM 보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는 LMM에 정부 차원에서 LMM만 관심 있는 게 아니거든요. 정부가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여러 가지 혁신을 하거나 사회 문제 해결할 때 쓸 수 있는 모든 도구를 같이 보는 건데 LMM으로 가니까 같이 여기 이제 서버린 AI가 이제 레이버션을 가는 건데 정부 입장에서는 그런 게 아니고 웬만하면 우리가 기술을 우리 갖고 있는 최신식 기술을 내재화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정도다. 뭐 그 정도 상황입니다. 정부의 관심은. 근데 과기정 정부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과기정 정부가 생각하는 서버린 AI는 또 다릅니다. 다른 모든 부처가 생각하는 서버린 AI에 대해서는 정부 부처가 직접 쓸 수 있는 것도 생각을 하는데 과기부만 이제 산업적인 경쟁력, 국가 경쟁력을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그게 좀 세퍼레이트 돼 있다고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기술자니까 기술 관점에서 조금 네이버 입장이기도 하고 그리고 제 입장이기도 합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소버린 AI, 저는 아닌데 최근에 많이 바꿨어요. 설명드리는 방법이. 파운데이션 모델에 집중이 되어 있는데 사실은 파운데이션 모델이 코어이긴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닌 것 같고요. 파운데이션 모델이 나오면서 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졌기 때문에 지금 이 사달이 났는데 파운데이션 모델을 만들려면 있어야 되는 인프라에 해당하는 것들이 쭉쭉쭉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GPU 있고 충분한 데이터 소버린티 이슈 나오겠죠. 그리고 그 밑에 있는 AI 데이터 센터, 그리고 필요한 반도체 기술들, AI 칩 기술들, 그보다 더 밑으로 내려가면 이제 전력 이슈 나옵니다. 지금 벌써 빅테크들은 전력 확보하기 위해서 SMR 확보하고 난리가 나고 있죠. 필요하면 국가 관계를 통해서 에너지를 좀 더 싸게 확보할 수 있는 쪽으로 이것도 사실 글로벌라이제이션이 굉장히 빠르게 일어나고 있어요. 파운데이션 모델만 봐서 될 게 아니라 그래서 제가 아까 말했던 레벨을 나눠야 된다는 게 뭐 방향성, 소버린 의미 이런 개념이 아니라 바라봐야 될 게 이제는 에너지 공급부터 시작을 해서 에너지 없으면 학습을 못 시켜요. 기술이 있어도 학습을 못 시킵니다. 그리고 AI 데이터 센터 포함한 여러 가지 GPU 공급망 확보가 안 되면 마찬가지 기술이 있어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엊그저께 뉴스 나왔죠? 미국에서 중국이 아닌 국가도 GPU 수출 쿼터 제한하겠다라고 선언을 해버렸습니다. 같은 라이크 마인드 컨트리라고 해도 일본에 더 주고 우리나라에 덜 줄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그 나라의 AI 운영 개발 역량을 결정하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보니까 아까 김상배 교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국제 정치 역학관계의 소용돌이 속에서 이런 기술적인 부분에서 과연 얼마만큼 자율로 통제 가능한, 컨트롤러블 가능한 범위를 혹은 역량을 확보를 하느냐의 이슈가 생기는 것 같고요. 그리고 당연히 파운데이션 모델이 있으면 그 모델 만드는 게 끝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모델을 만들어서 어쨌든 성장을 하거나 사회 문제 해결을 하거나 해야 되는데 그 잘 활용하는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근데 이 각각들이 다 다른 아젠다고 다 굉장히 디펜던시가 있고 근데 각각이 전부 다 중요한 아젠다예요. 그래서 이걸 하나를 전부 다 써버린 AI로 퉁쳐버리면 누구의 전략을 맞다 누구의 전략을 틀리라고 백날에서 싸움밖에 안 나는 거고요. 당장 우리가 그래 좋아 써버린 AI를 하겠어. 그럼 GPU부터 우리가 다 만들어요. 다른 거 GPU 안 쓰고 안 되잖아요. 그래서 각 항목별로 기술적인 항목별로 얼마만큼 우리가 어떤 자생 능력 혹은 자율 제어권을 가질 거냐 이걸 뭐 긴 호흡에서 짧은 호흡에서 당장 될 만한 거 혹은 해외 협업이 필요한 거 이런 전략을 제대로 수립하는 게 필요하다. 그리고 가면 갈수록 특히 아래로 내려갈수록 전략자산화 되어 가고 있다. 전략자산이란 건 수출 안 해준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종속될 수 있다는 얘기죠. 이런 부분도 함께 논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뭐 네이버가 소버린 AI를 만들고 이런 레벨의 논의를 할 상황이 아니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껴들어도 말씀 다 나누시고 뭐 자연스럽게 지금 이제 소버린이 필요하다 전적으로 얘기가 간 것 같은데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거기까지 가기 전에 제가 지금 하정우 센터장님 의견에 기본적으로 동의하는 골격이 있어요. 이거는
아키텍처 레이어로 봐야 된다. 네. 맨 아래 반도체부터 클라우드, 그 데이터 센터가 있고 클라우드가 있고 그 위에 플랫폼이 있고 그 위에 응용 서비스가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나누고 들리고 하는 거는 제가 아무리 봐도 여기에서 어디를 얘기하는지를 나도 모르겠다. 그러니까 거의 플랫폼 레벨의 LLM에 포커스가 되어 있긴 하나 뭐 그것만 가지고 되는 일이 어차피 아니니까 그래서 저는 이 생태계를 일단은 위아래로는 그거는 나누어서 우리가 앞으로 확산하고 정의하고 해나가는 거를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뭐 의견을 계속 나눠야겠다라는 거에는 좀 기본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그 다음에 얘가 이제 뭐 필요하냐 안 필요하냐는 거는 뭐 이제 사업적인 측면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매우 많기 때문에 그것도 역시 한마디로 퉁쳐서 아까 이 전체가 소버린 AI의 범주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처럼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도 이러므로 필요하다 이러므로 필요하지 않다라는 답은 절대로 저는 나올 수 없다고 봐요. 각각이 어떤 목적으로 움직이는 거고 그러는 거에 따라서 굉장히 스펙트럼이 달라질 거라고 좀 보기 때문에 일단 범주는 저는 큰 거는 명확하고 기술적으로 봐도 매우 레이어가 많다. 예. 제가 이해하는 개념부터 좀 말씀드릴게요. 저는 오늘 전공이 sep학이어서 그러니까 주권이라는 개념은 이제 원래 두 가지 요소예요. 하나는 어떤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최고의 권력을 주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의사결정을 그러니까 누가 하는가에 따라 잠깐만 국가 주권이 있을 수도 있고 다양한 주권이 있을 수 있죠. 또 한 가지는 대외적으로 독립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능력. 그러니까 이제 최고 의사결정 권력이라는 거하고 대외적으로 독립할 수 있다는 게 주권. 우리가 주권을 뺏겼다고 할 때는 이제 우리가 의사결정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보면 소브린 AI는 결국 그 AI의 주권이라는 표현하고 이제 다른 말이 아니라고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그 아까 독립성에 초점을 맞추면 결국 이제 우리가 다른 국가나 다른 외국 글로벌 빅테크에 종속되지 않고 독자적인 AI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느냐. 주로 이제 플랫폼 이야기였죠.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쭉 생태계 전체를 봐서 이제 어떤 요소까지 포함해서 가능하게 할 거냐는 건데 사실 그거는 뭐 미국이나 중국 이제 일부 요소들은 다 어차피 외국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하지만 핵심은 그 서비스 플랫폼을 우리가 직접적으로 그 보유하고 운영할 수 있느냐 또 필요하면 다른 나라에 수출할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고 보고 그 요소들은 기본적으로 아까 우리 현장에 말씀드린 인프라와 관련된 거랑 특히 데이터와 관련된 거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데이터 주권이라고 표현하거나 디지털 주권이라고 표현할 수도 다 그런 요소들이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결국은 어떻게 보면 그 올해 1월달에 그 이코노미스트지에서 AI 국가주의 민족주의라는 표현을 썼어요. AI 내셔널리즘. 그게 지금 이제 약간 좀 구체화된 게 저는 소버린 AI 같은데 그런 면에서 또 독자적인 산업 생태계 그리고 이제 이 데이터와 관련되는 건 좀 안보적인 요소까지 포함해서 우리가 AI와 관련돼 가지고 우리가 의사결정을 하고 대외적으로 종속되지 않을 수 있는 기술이나 산업 생태계를 가지고 가는 것을 소버린 AI를 보자. 저는 약간 우리 교수님 생각이 다른 게 이게 특정 개념 요소 몇 개는 공통으로 합의가 안 되면 대화가 잘 안 돼요. 자꾸 다른 이야기를 해요. 어디가나.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면 지금 아까 말한 제가 디지털 주권, 데이터 주권, AI 주권으로 가면서 쭉 다연들해서 보면 한국이 독자적인 이 AI 생태계를 구축하고 그걸 플랫폼을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가장 핵심적인 키가 아니냐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어서 뭐 좀 크게 보면 우리가 검색 분야에 네이버나 카카오가 있고 뭐 이런 것처럼 또 클라우드도 뭐 KT가 있고 있는 것처럼 이런 식의 이제 플랫폼을 가질 수 있느냐가 제일 중요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기서 이제 우리가 얘기해야 될 게 아까도 이제 교수님 말씀 주신 게 소버린에 대한 정의였잖아요. 소버린은 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처음에 저희 정부의 소버린 얘기할 때는 이제 소버린 클라우드 얘기할 때는요. 데이터가 우리나라에 있냐, 우리가 나가지 않냐를 소버린으로 생각을 했었거든. 소버린 클라우드를 얘기할 때는. 소버린 데이터의 위치로 보는 거냐. 근데 이제 교수님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그건 다른 거잖아요. 플랫폼의 디펜던시는 다른 거잖아요. 그걸 정의를 해야 되고 또 AI도 정의해야 되는데 AI도 아까 그 소장 말씀 주신 것처럼 AI가 많아요. 왜냐하면 생성형 AI만 보더라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모델이 있고요. 그 다음에 어플리케이션도 있고 툴링도 있고 하드웨어도 있고 다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다 만나보면 정부 입장에서는 다 달라요. 어떤 데들은 뭐냐면
서로 간의 디펜던시가 있었기 때문에 전체적인 전략을 짜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데는 아니야, 개별적인 전략을 짜면 돼. 어떤 어플리케이션 같은 경우 이런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CSP 종속성 얘기하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데이터브릭스가 종속성이 돼 있진 않잖아요. 모든 CSP에 깔려 있거든요. 걔네는 왜냐면 자기만의 어떤 차별화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뭐 이거 자연스럽게 뭐 전략으로 넘어가는 것 같은데, 저희가 소본 AI 얘기할 때 AI 씬이 그 기술자들이 볼 때 어떨지 모르겠지만 우리 산업적 관점 보게 되면 이게 게임 이론 따지면 스택겔버그 게임이거든요. 그러니까 리더가 전제하는 거예요. 중국하고 미국이라고. 그리고 우리는 팔로워잖아요. 그 전략에서 사실은 우리는 차별화 전략이 있어야 되는데, 조금 아쉬운 거는 우리 소장님이 항상 말씀하시는 이제 소본 AI 공격은 아닙니다. 소본 AI를 얘기를 할 때 이게 자꾸 LMM으로 보이다 보니까 우리는 사실 차별화 전략 내놔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오픈 AI랑 돈으로 경쟁할 수 없고 GPU 경쟁할 수 없잖아요. 우리는 우리만의 킬러 어플리케이션이 있든가 어떤 킬러 서비스가 있든가 그런 부분들도 집중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게 적절한 예인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제가 볼 때는 알파폴드랑 뭐 트랜스포머 모델 같은 경우 있잖아요. 서로 보완적이고 상호 의존성이 없는 서로 도와주는 관계 같거든요. 왜냐하면 알파폴드가 2가 나오면서 어쨌든 트랜스포머 모델을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 그 도움을 받았고, 또 거꾸로 이제 트랜스포머 모델 입장에서는 알파폴드 통해 갖고 여러 가지 이제 다양한 어떤 응용들이 늘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관계처럼 우리가 뭐 알파폴드 같진 않지만 그런 새로운 모델들이 계속 LMM 말고도 많이 나와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자꾸 논의가 소본 AI가 좀 정부 입장에 부담스러운 거는 이런 거예요. 모르는 사람들은 소본 AI, LMM, 네이버밖에 없잖아. 예를 들어서 그럼 네이버가 하잖아. LMM 이런 논의가 굉장히 부담스럽거든요. 그래서 그 소본 AI를 조금 정의를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포괄적으로 하거나 아니면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확하게 하거나 뭐가 정하지 않으면 계속 말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거는. 왜냐면 다 달라요. 대안으로 생각하는 용어는 없으세요? 머리가 일단 열심히 해보니까 기술적으로 아키텍처 레벨은 레이어는 무조건 나눠야 된다. 이게 첫 번째. 근데 걔네들이 의존성이 있는 주장이 있지만 따로따로 전략을 세우는. 아니, 그거는 하우투의 문제니까. 그래서 첫 번째 레이어는 나누자. 지금 여기서 더 웃긴 거 MS도 요즘 소본 AI를 되게 밀어요. 그리고 MS도 밀어요. 왜냐면 자기네들이 소본 AI잖아요. 레이어가 나뉘어져 있으면 어디는 우리가 확실히 완전히 자기 자국의 능력으로 할 수 있고, 어떤 거는 협업을 하고를 할 텐데, 글로벌 빅테크 입장에서 보면 클라우드 아랫단부터는 그냥 우리 거 써라. 위에 거는 너네들이 만들거나 말거나, 뭐 만드는 게 부족하면 우리가 도와줄게. 약간 이런 전략인 것 같고, KT는 가지고 있는 역량을 기준으로 봤을 때 그렇게 하는 거고, 저희는 그보다 좀 더 아래 레이어까지 GPU 위쪽까지는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가 열심히 해보겠다인 거고, 명확하게 어떤 기술 산업이든 베스트는 충분히 경쟁력이 있는 퍼포먼스가 나온다는 전제 하에서는 셀프를 할 수 있는 게 제일 좋아요. ROI 기준으로 봤을 때. 근데 경쟁력에 대한 데피니션이 다르니까 그런 거죠. 아니 말고 그냥 누가 봐도 경쟁력 평가할 수 있는 기준으로 봤을 때, 만약 미국이에요. 미국은 다 할 수 있죠. 다 할 수 있으면 그냥 하면 돼요. 그런데 이게 경쟁력이 약하면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고, 근데 할 수 있는데 안 할 이유는 없잖아요. 중요한 기술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해서 할 수 있으면 다 하면 되는데 하기가 어려우니까 어디에 우리의 그 비교 우위가 있어서, 그 고등학교 때 배운 비교 우위 할 만한 거 좀 집어넣고 나머지는 당장은 좀 도움받고 하는 전략을 기업 단위로도 세우지만 국가 단위 전체에서 봤을 때 이렇게 장기판 움직이듯이 이거면 이렇게 하고 지금은 당장은 도움받지만 5년 후에는 우리가 이만큼 채우고, 다른 사람도 다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AI도 약간 그런 뷰로 봐야 된다라는 거죠. 잠깐 말씀드릴 대목이 된 것 같은데, 서브린티 아까 얘기하셨는데 우리가 얘기하는 그 서브린티의 주체가 누군가요? 저는 국가 단위로 보고 있어요. 그 국가 내 플레이어들. 근데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는 소위 말하는 네이션 스테이트, 근대적인 네이션 스테이트라고 하는 우리가 알고 있던 이렇게 좀 뭐 외교 조직 같은 이런 국가는 이제 더 이상 아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잖아요. 근데 그 서브린에 해당되는 것들이 어떤 면에서는 기업도 서브린한 부분이 영역이 있고, 어떤 면에는 시빅한 영역에서의 소사이어티의 소시빅한 게 있는 거죠. 뭐 개인 정보 같은 거 사실은 개인이 그래서 이렇게 분산되어지고 다 다르고 다 만들어준 이런 것들을 모아주는 주체가 사실은 국가일 수 있어서 지금 현대적인 맥락이나 근대를 넘어서는 맥락에서 얘기하고 있는 주권 논의는 버퍼가 약간 근대적인 폼에서 보시는 얘기는 스테이트는 죽은 건 아니다. 다만
숨어가지고 보이지 않으면서 뭔가의 어떤 위계 조직의 정점이 있는 게 아니라 전체 작동하는 네트워크 일종의 허브의 역할을 하는 식으로 바뀌어서 그래서 최근에 얘기하는 게 네트워크 스테이트에 대한 얘기를 해야 학계에서 그러니까 네이션 스테이트로부터 네트워크 스테이트로 그러니까 스테이트가 네이션이라고 하는 정치적 지리적 경기를 통해서 발현되어지는 근대적인 형태가 최근에는 좀 더 안과 밖으로 네트워크를 치면서 다양한 행위들을 엮어내는 그런 기능이 중요한 거고 그 존재 자체보다는 어떤 기능을 이렇게 하면서 전체 네트워크를 활용시키는 것에 대한 얘기인 거고 사실은 서브린티에 대한 얘기도 약간 그런 거랑 맥이 맞는 거거든요. 그런 새롭게 변화하고 있는 국가가 갖는 능력이라든지 또는 정당한 권한이라든지 또는 어떤 그걸 통해서 이루어지는 국민들의 정체성에 해당되는 부분이 어떻게 생성되어지느냐. 요즘에 국가가 중심인데 예전에 국가가 중심이 아닌 부분이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정부에서 서브린 AI를 얘기했으면 이런 얘기 안 할 수도 있는데 기업에서 서브린 얘기를 하니까 그렇죠. 딴 생각이 드는 거 이렇게 얘기하는 예, 맞아요. 똑같은 얘기를 많이 듣고요. 거의 왜 이걸 네이버에서 얘기를 하냐 얘기를 듣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원래 정부가 관심이 없었고요. 잘 모르니까. 근데 저희는 만들어 보니까 이런저런 저런저런 문제가 생기겠길래 아 이게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하고 말씀을 드렸어요. 들었는데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작년 지나는 시작 포인트를 정확하게 잡고 가면은 좀 괜찮을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지금 나타나는 네. 서버린 AI 현상의 본질은 기술이나 경제나 이런 쪽에서의 주권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오히려 그거는 주권을 풀어헤치고 더 협업하고 협력하는 동에서 더 뭔가 새로 생길 수 있는 부분인데 지금 얘기하는 건 저희 언어나 문화 뭐 이런 거잖아요. 또는 뭐 종교일 수도 있는데 이런 고유한 다양성에 해당되는 영역에서 지금 이걸 하는 부분이어서 지금은 현재 네이버가 서브린 AI 얘기하지만 우리 한 20년 정도의 역사를 이렇게 보잖아요. 우리 이거 갖고 특정 기업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 재미 본 아이템들이 되게 많거든요. 저는 초기에 한 20여 년 전에 제가 썼던 논문 중에 하나가 아레아 한글 살리기 운동의 어떤 민족주의, 언어 민족주의 뭐 이런 거를 썼는데 다 기억하실 것 같은데 1990년대 후반에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네. 하여튼 간에 그런 일이 있고 한데 지금 현 시점에 딱 보면 글로벌하게 워드 프로세서 시스템을 MS 워드가 아닌 로컬 프로그램이 시장의 일정 부분을 장악하면서 쓰고 있는 데는 한국밖에 없다 싶어요. 뭐 그러니까 사실은 그 좋은 건 아닌 거죠. 제가 봤을 때는 맨날 욕 먹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소브린 AI가 뭐 필요 없다라는 게 아니라 키워드가 AI에 대한 키워드가 많고 그 중에 중요한 것들이 많은데 현 시점에서 소버린이라는 거를 너무 앞으로 내세우는 게 별로 저는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사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제가 얘기를 많이 하는 건 인클루시브 AI인데 이게 특히 공공의 영역에서 우리가 막 한국의 AI 그래서 한국의 뭐 파운데이션 모델을 가지고 뭐 수출을 하자 그렇게 하는 거랑 이거는 한국의 뭐 서버린 AI가 아니라 정말 한국인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그리고 한국인 중에서도 다양한 사람들이 다 같이 쓸 수 있고 모든 사람이 베네핏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거를 만들어서 그거를 뭐 수출도 하고 뭐 수입도 하고 그런 식으로 가야지 이게 막 서버린 AI라고 해서 너무 이렇게 그러니까 저는 이제 뭐 정치 외교 그런 것도 모르겠고 뭐 그 기업의 입장도 모르겠는데 일반 시민이 생각했을 때 소브린 AI라고 하면은 이거는 뭔가 이렇게 벽을 세우는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그런 의미에서는 굉장히 저는 좋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게 뒤에서 뭐 그런 소버린 AI도 있고, 뭐 세이프 AI도 있고, 뭐 다양한 이제 키워드 중요한 것들이 있으니까 그 중에 제 생각에는 미국도 그렇고 뭐 다른 나라에서도 소버린 AI 얘기를 하지만 이렇게 전면에 앞에 내세워가지고 우리가 이거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데는 지금은 제가 보기에는 없는 것 같고 그게 좀 이상하고 불편하다는. 그 엔비디아의 젠슨 황이 소버린 AI를 또 주장을 강하게 하고 있잖아요. 거기는 목적과 너무 선명해요. GPU 많이 팔라는 거니까. 선명하고 목적도 선명하고 그냥 많이 팔아야 되니까 각자 설치해서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요. 예. 아니 근데 교수님 질문. 그러니까 우리가 물론 아까 말씀드린 소버린 클라우드가 있잖아요. 그건 소버린 클라우드를 얘기할 때는 우리뿐만 아니라 글로벌적으로 소버린 클라우드를 얘기하잖아요. 데이터 중심으로.
그거랑은 차이는 어떻게? 그거에서도 네. 저는 이제 네. 데이터 거버넌스 얘기는 꼭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측면에서 봐야 된다. 그렇죠. 거버넌스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데이터가 누구의 데이터고 어디에 쓰일 데이터냐, 그거에 따라서 소버런티가 있어야 될 수도 있고. 그래서 필요 없을 그래서 수도 어떤 있고. 사람들은 소버린 AI가 아까 잠깐 여쭤본 것처럼 주장을 하는 게 아까 플랫폼 중심이 아니고 이제 소버린 AI라는 거는 이제 데이터, 국가가 갖고 있는 데이터 자체 중심으로 똑같이 소버린 클라우드를 보는 것처럼 똑같이 봐야 된다라고 보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 관점은 괜찮다고 보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저는 그 관점이 문제가 문제가 아니라 아니다. 이게 너무 전면에 이게 제일 나도- 중요하다, 그런 게 이상하다는 제가 거예요. 이제 지금 사실은 이제 우리가 2019년도부터 인공지능 국가 전략을 만들었어요. 네. 그걸 제목을 한국의 AI 산업 발전 전략이다. 정부가 만들었으면 그게 이제 아까 이야기하신 레이어별로 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고 뭘 어떻게 해야 되고 다 나와요. 그리고 LLM 모델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한국 정부는 사실은 어떤 경우에도 항상 어떤 새로운 기술이 발전하면 거기에 대한 산업 또 경쟁이 어떻게 가능한 전략을 만들어 왔다고요. 계획까지. 그러면 지금 우리가 말하는 소브린 AI도 뭐 넓게 말하면 AI 국가 전략이야. 한국이 어떻게 할 것이냐. AI 산업이나 또 AI 산업이 전체 우리 모든 사회 경제 분야에 도입되고 활용될 때 문제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문제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정부가 고민하고 있는 거는 사실은 우리 검색이나 IT 산업은 정부가 한 번도 지원한 적이 없어. 자체적으로 커왔거든요. 자체적으로 갑자기 네이버가 구글의 대항마가 된 거예요. 정부가 네이버를 위해서 한 것이 없다고. 저는 되게 반대합니다. 초고속만 구축한 거 외에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예전에 반도체나 자동차나 이때 우리가 산업 정책을 따는 바라는 그런 의미예요. 근데 이제 지금 와서 보니 아까 얘기대로 그 GPU라든가 또는 컴퓨팅 자원이나 이런 면에서 우리가 너무 격차가 심해지기 때문에 과연 네이버를 이런 LLM 모델의 플랫폼을 계속 가지고 가는 정책을 정부가 지원하는 것이 맞느냐, 아니면 이제는 그 부분은 뭐 안 되니 반도체나 잘하던 것이 필요한 것이 맞느냐, 여기에 지금 필요에 와 있어요. 와 있고 이 문제에 대해서 AI위원회가 저는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분명하게 좀 전략을 세우면 좋겠다. 박정선 문제를 못 정하고 있어요 지금. 한 번도 사실 플랫폼 기업에 대해서 정부가 어떤 전략을 같이 가자고 한 적이 없어. 그래서 이 문제는 그래서 국가하고 지금 기업이 원팀이 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이슈이기 때문에, 그러면 어떤 교수들은 그렇게 우리가 반도체 처음 시작할 때, 자동차 처음 시작할 때 희망이 있었느냐, 그때 우리가 이제 누가 알았느냐, 똑같다 지금 상황도. 그렇기 때문에 그걸 포기하면 안 된다는 의견하는 사람이 있고, 반대로 야 이게 너무 늦었다, 이제는 도저히 안 된다. 그러니까 모델 가지고 파인 튜닝해서 쓰고 그냥 잘하는 반도체에 집중하자. 이런 식의 이제 논의가 지금 왔다 갔다 하고 KD 전략도 그런 거고, 그럼 우리가 뭘 선택할 것이냐,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저는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어렵더라도 가야 된다. 이걸 포기하면 우리는 이제 IT 분야에 우리 플랫폼은 없어지고, 플랫폼이라는 사실은 그 어떤 유통 과정에서 중요한 이제 매개 역할을 하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소비자와 접점을 가져가는 것이고, 이게 없어진다는 건 사실은 우리가 하청직을 전략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우리가 IT 분야에 가져왔던 자존심을 계속 가지고 가려면 최소한 우리 모델로서 어떤 플랫폼 전략을 가져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요거 근데 하나만 AI위원회에서는 소브린 AI 얘기 안 하나요? 저는 안 들어간 잘 모르겠어요. 아니, AI위원회에서 원래 이제 논의하려고 하다가 구체성이 좀 없어갖고 아직 논의를 할 겁니다. 근데 네이버에 대해서 근데 뭐 제가 네이버를 싫어하는 건 아닌데 요즘 근데 저는 그게 얘기입니다. 네이버가 AI 기업이면 저는 교수님 말씀에 100% 동감이거든요. 근데 네이버는 AI 기업이 아닙니다. 저희가 볼 때 어떤 우려가 있냐면 네이버가 AI 전략을 수립을 할 때 자기들이 하는 커머스 중심으로 갈지 검색 중심으로 갈지 모르거든요. 만약에 네이버가 진짜 올연한 AI 기업으로 간다고 하면 교수님 말씀처럼 AI 플랫폼 기업에 대해서 우리가 서포트를 해주는 게 맞다고 보는데 그게 혼돈스러운 겁니다. 왜냐하면 네이버가 아까 이제 국가가 지원 안 했다고 거꾸로 이제 입장에서 아까 그 인프라 말고도 국가 차원에서는 여러 가지 규제에 대한 예외를 많이 해줬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정부 입장에서는요. 정부 입장에서는 또 여기 회사 같은 경우는 또 그게 아니는 입장이고 뭐 뉴스부터 시작해서 그런데 이제 네이버를 AI 기업으로 바라보는 거에 대한 찬반이 너무 갈립니다. 왜냐하면 저도 네이버가 없었으면 이만큼 이 시장에 오지 않을 걸 생각을 하는데 네이버가 쭉 이제 움직이는 것들 보게 되면 여기는 뭐 큐 검색 나올 때도 그렇고 커머스 중심에 제가 이제 작년에 간 행사 갔을 때 느꼈던 게 네이버는 역시 커머스 회사구나라는 게 제일 강하게 느꼈거든요, 저는요. 그러니까 그런 정부에서 정부가
기업이 그쪽으로 올라가는 것들을 서포트를 어떻게 줄 건지 그 부분은 조금 좀 논의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요거 일단 먼저 데이터가 거버넌스 말씀해 주셨는데 기존의 아량들과 AI 가장 큰 차이는 사실은 AI의 특성은 데이터가 모든 걸 결정을 합니다. 데이터 거버넌스가 중요하면 AI 거버넌스도 같이 중요해지는 거예요. 어떤 데이터를 어떻게 말아서 어떻게 학습시키냐가 AI를 그냥 다 결정하거든요. 그러다 보니 데이터 컨트롤러빌리티는 사실 AI 컨트롤러빌리티랑 동급이라고 보면 되고 반대로 같은 개념이 돼요. 적어도 파운데이션 모델에 한해서는 그리고 이 파운데이션 모델에서 프리 트레이닝 단의 정보가 블랙박스가 되면 얘를 가지고 오동작 검색을 하든 뭘 수정을 하든 하는 게 너무 어려워요. 왜냐하면 데이터 투명성이 없거든요. 거기야말로 정말 방법은 논문으로 다 나오지만 그 밑에 있는 마법의 비법의 내용들은 전혀 공개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컨트롤러빌리티 이슈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그게 기존의 소프트웨어와 다르다는 게 하나가 있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 결국 말씀을 드리는 거는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자, 우리가 파운데이션 모델을 자체적으로 할 거냐 이미 늦었냐 미국에 비해서 격차 많이 나죠. 그러면 그렇게 포기할 것 같았으면 작년에 프랑스가 포기했었어야죠. 프랑스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포기하지 않아서 물론 미스트랄 애들 똑똑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미스트랄, H 나머지 기업들 정부에서 9조 7천억 박아가지고 지금 5등까지 올라왔죠. 성공했어요. 프랑스만 그러면 제가 말도 안 해요. 독일에, 이탈리아에, 핀란드에, 네덜란드에, 싱가포르에 엄청 많이 하고 있어요. 얘네들이 바보냐? 왜 포기하지 않느냐?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거죠. 이게 뭐 안 쓰자, 척합이 서자도 아니고 오영 교수님 되게 중요한 말씀 주셨어요. 저는 그래서 미 국무부 왔을 때도 얘기했다 그랬죠. 인클루시브가 맞다. 인클루시브가 맞는데 소버렌이 아니라 인클루시브 맞다. 왜냐하면은 이게 나라 관점에서 보면 그 나라를 이해하는 이해이지만 월드맵에서 보면은 각각의 AI의 다양성을 확보를 해야 전체적인 퍼포먼스 안정성이 생기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인클루시브가 맞는 거고 그 인클루시비티 다양성을 위해서 기술이 있는 쪽이 기술이 좀 부족한 나라랑 같이 만들 수도 있는 거고 뭐 그런 거예요. 그런 전략을 우리나라가 경험이 있으니 그런 것도 수출 전략으로 세워보자는 게 저희 주장인 거고 그래서 척합이 세우자는 거 아니다. 근데 소버릴이라는 용어가 척합이 느낌의 어떤 오해를 불러일으키는데 말씀 주셨죠. 다른 적당한 용어가 뭔지 모르겠다. 네. 그래서 어려움이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그래서 왜 저는 소버린 AI를 내세우는지 모르겠어요. 왜냐면 저희는 이제 알리바바 그 모델 뭐 QN 같은 거 쓰잖아요. 뭐 저희는 사실 연구에서만 쓰지만 거기에서 소버린이라고 내세웠으면은 안 쓰죠. 이게 중국에서 만들었는데 소버린 AI 그러면 우리는 좀 그러네. 네, 중국에서 열심히 아니 이게 되게 웃긴 게 한술 더 나가서 정치사회적인 통 기업 얘기할 게 아니고 국가 가게 했어야 되는데 기업 얘기하니까 뭔가 이게 좀 그래서 이게 왜 이슈가 되냐면 제가 이게 첫 번째 소버린이라는 용어가 클라우드에서부터 출발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연장이 된 게 하나 있다. 데이터 특성이 AI로 연장된다가 있고 제일 큰 문제는 일부에서는 우리는 이미 늦었어, 글렀어, 이거 그냥 포기해 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그 때문에 그 반발로서 올라온 개념이 있는데 사실 이거는 저는 소버린이라는 용어를 조금 더 오해를 불식시킬 수 있는 용어를 찾았으면 좋겠다라는 아니 사실은 저한테는 소버린 말이 별로 안 좋다고 인클루시브 얘기했는데 제가 그래도 인클루시브 없어 보인다. 그래서 내가 오히려 저는 소버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업계에 있는 사람들은 바로 이해를 하는데 좀 떨어져 있는 업계에서 보면 그게 뭐야 되는 거죠. 지금 말하는 소버린티는 인클루시브니스하고 익스클루시브니스가 같이 섞여 있는 복합이거든요. 뷰가 다른 거예요. 한쪽으로 나오면 또 약간 다른 같은데. 뷰가 인클루시브를 잘못 만들면 모델 하나가 모든 거를 커버하게 만들자는 얘기냐? 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약간 국가 전략 이런 맥락 안에서 이걸 좀 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몇몇 나라들 프랑스부터 어떤 나라도 저희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연구가 한 10개 정도 되는 나라들 소위 말하는 중견국이라고 그런 나라들의 AI를 둘러싼 디지털 국가 전략에 대한 연구를 해요. 스트래티지 그럼 너무 좁은 것 같아서 요새는 스테이트 크래프트라 그래가지고 국가 책략이라고 하는 연구를 하고 있는데 아까 중견국 얘기하셨는데 중견국은 사이즈가 중간인 국가나 전체의 중간에 있는 국가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그 중견이라는 말 안에는 이게 브로커리지를 한다는 연계부터 시작해서 전체적인 구조 안에서 자기의 포지셔닝을 해가지고 역할을 찾아나가는 뭐 이런 적극적인 것까지도 포함하는 개념으로 이제 학계에서 쓰고 있는 부분이어서 단순히 사이즈가 이제 중간에 있다 이런 의미는 아닌 거여서 지금 말씀드리는 이 10나라들이 그런 의미의 10나라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현재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어떤 기술의 패권의 구조 속에서 또는 미국하고 좀 중국하고 경쟁하고 있는 그런 구조 그렇죠. 속에서 전체적인 구조 속에서 내가 어떤 역할을 하면서 어떤 미래 국력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디지털 기술 분야를 지금 추구해 나갈 것이냐에 대한 고민을 하는 나라 연락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형 구분을 이렇게 좀 해봤어요. 한 4가지 카테고리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뭐 글로 좀 수락을 좀 하고 있는 부분인데 제일 재밌는 나라가 저희 보기엔 사우디예요. 네. 네. 거기는 미국한테 버림받아가지고요. 중국으로 가야 되는데 기량 가기 뭐하니까 탈미 다변화 전략을 하는 그런 국가예요. 그런 거 안에 지금 한국도 네, 들어가요. 네이버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 국가의 기본적인 관심은 기술이 중요하긴 한데 자기네 기술 역량은 없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돈으로 사와가지고 그걸 채워가지고 또 미중 사이에서 자기 어떤 살 길을 모색하는 이런 문제의식에 바탕에 깔려있는 국가거든요. 근데 거기에 비해서 프랑스나 독일이나 핀란드 이런 유럽 국가들도 재밌는 케이스가 여기는 나름대로 기술 역량이 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게다가 유럽이라고 하는 지역을 기반으로 해서 뭘 하고 싶어 할 수 있는 그런 성향이 되게 강하기 때문에 사우디가 하고 있는 AI 전략하고는 결이 좀 달라요. 네. 그런 결과 안에서 지금 현재 EU의 어떤 전략 같은 것들이 일어나게 되고 그 역량을 키우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 거라면 네. 오히려 반대쪽에서는 어떤 소위 파이브 아이즈로 대변되어지는 뭐 영국이라든지 캐나다라든지 이런 나라들 특히 일본이 약간 또 그런 경우인데 여기는 그냥 미국이 짜주는 판 안에 들어가서 투자 받아가지고 개발해가지고 뭐 한다는 이런 모델로 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하나를 따져보면 그렇게 막 AI 랭킹 나오는 거 보면 완전 상위는 아니에요. 20위권에 들어가지만 또 상위는 아닌 국가인데 그래도 뭐 어느 정도 알아야지 협력을 하니까 쫓아가는 뭐 이런 국가이기도 하고. 근데 그런 와중에 자기 역량이 좀 있는 몇 나라들이 지금 인도라든지 싱가포르라든지 이런 나라는 자기 걸 뭘 해요. 근데 그런 것 중에 하나가 한국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약간 이런 전체적인 구도를 보면 똑같이 이런 뭐 소브리네이를 따옴표 칠게요. 따옴표 치는 식으로 하는 그런 자기 나름대로의 전략을 펼쳐나가는 거에 대한 전체적인 유형이 좀 차이가 있는 거고 네. 그런 거 안에도 지금 중요한 건 뭐냐면 소브린 AI 전략은 혼자서 성공할 수 없는 거라고 생각해요. 연대를 해야 된다는데 중요한 외교의 첫 번째는 이렇게 틈새를 치러가는 그건 안 되면 혼자 치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연대를 해야 되거든요. 고래 싸우는데 혼자 들어가면 등 터지니까 때려 몰려가자 뭐 이러는 거는 그럼 우리가 누구랑 연대할 수 있을 거냐? 제가 보기엔 사우디는 가장 좋은 연대 상대. 그 다음에 프랑스나 독일이나 핀란드 같은 나라 괜찮은 상대. 그리고 파이브 아이즈 국가들 이런 상대. 혼자 하겠다는 나라들은 우리가 하자 그랬던 말을 안 들을 수도 있는 부분에서 그런 전략들에 대한 전체적인 지도를 좀 가지고 국가나 정부가 전략을 내세우면서 이런 얘기를 순화된 용어로 쓰고 그런 거에 앞서 나가는 대표 선수로 우리 잘하는 기업들이 나가는 이런 구도가 되는 국가 전략이 필요한 거죠. 근데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전략 구도가 좀 없어서 게다가 아까 반도체나 이런 제조업 얘기하신 거가 좀 더 복잡해지는데 지금 아까 이제 그 얘기가 좀 있었는데 이제 우리가 다양성하고 이제 우리만의 독자성 이게 이제 약간 대립되는 개념일 수 있잖아요. 제가 근데 뉴스 검색을 이렇게 해보면 확실히 네이버가 제가 원하는 걸 찾아줘요. 구글 뉴스 검색은 찾아봐도 쓸 게 거의 없어요. 우리 위원장님은 그래서 이제 해외 뉴스만 보세요? 시간에 따라서 좀 다른. 그렇죠. 성향이. 근데 K-팝을 생각해 보면 그게 한국 사람들이 되게 좋아하지만 결국 이제 담당 사람이 좋아하게끔 지금 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만의 독자적인 어떤 독자성을 가지고 그 다음에 그게 보편화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라고 보면 두 개가 사실은 이렇게 균형적으로 조화롭게 갈 필요가 있다는 거거든요. 지금 우리가 보편성을 내세워가지고 경쟁에서 이길 수 없고 우리만의 독자성만 가지고 가서는 그냥 우물한 개구를 끝나는 게 폐쇄적으로 끝나는 거잖아요. 그렇게 보면 그동안 우리나라의 산업 정책도 사실 다 그런 식으로 했었어요. 초기에는 외국 시장 못 들어오게 하고 외국 기업들이 우리가 좀 키워서 체력이 되면 시장을 개방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AI 관련된 상황은 국가든 기업이든 좀 원팀이 돼서 계속 끌고 나가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아니냐. 그래서 그 아까 말한 이퀄리시브나 뭐 독자성 이거를 서로 이렇게 배타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필요는 없다. 그렇게 해서도 안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정부는 인공지능위원회 논의되는 게 대부분 아직까지 이제 소버린티를 논의할 때 하드웨어 중심이거든요. 우리가 아무래도 그 산업부도 있고 이해도가 높기 때문에 반도체, GPU 이쪽에 이제 약간 소프트웨어에 대해서는 사실 큰 관심이 없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소버레이가 전면에 못 나온 부분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하나 또 말씀드린 KT가 여기 안 왔으니까. 그러니까 전략이 이제 교수님 그 전략 말씀하셨는데 이제
네이버 같은 이제 우리가 어쨌든 아까 말씀드린 리더가 있고 팔로워가 있는 전략을 우리가 성공을 시키려면 사실은 네이버처럼 자체 기술을 고도화하는 것도 있겠지만 사실상 국제 협력도 중요하거든요. KT처럼 MS랑 협력을 해서 그게 어떤 방식 협력인지는 제가 다 보지 못했지만 거기서 충분하게 이제 뭐 서버린티가 어느 방식인지 데이터의 방식인지 어떤 방식인지 보장되는 거라면 그 모델도 우리는 온고잉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다양한 그 모델이 있어야 되는 건데 마치 이제 그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걸 제가 이해한 걸로 이제 우리만 이제 서버링 강조하면서 우리 것만 이렇게 있는 것처럼 강조하는 것처럼 오인될 수가 있어가지고 그렇죠. 서버링 네. 그런 맥락에서 네. 어떻게 보면 이제 거버넌스 측면에서 봐야 되는데 네. 지금 나오는 서버린 AI가 대부분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생산 관점에서 누가 개발하느냐, 누가 운영하느냐 이런 관점에서 보다 보니까 그러니까 국공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네. 있고 그러다 보면 이게 또 뭐 지금 AI가 사실 국가 대항전으로 가고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면 이제 정부 지원이나 이런 것들도 분명히 필요하게 되는데 그러면은 필연적으로 특정 대기업에 정부 지원이 몰리게 될 거다. 그러면은 뭐 대기업에 몰리는 것도 문제지만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을 때 과연 진짜 그러면 할 수는 있느냐 이런 얘기들도 많이 그러니까 소버린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말씀하시는 분들은 자연스러운 그런 다음 맥락에서 전개 사회가 네. 너무 모르는 전기 사회인데 마치는 시간이 예, 있어요. 예. 근데 저는 예. 그런 우리가 이 소버레니티를 얘기하고 지금 얘기해 주신 거를 볼 때 우리가 관점을 두 개를 함께 가져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소버린 AI 이 주제를 계속 생각하면 우리 생태계 아까 말씀드린 레이어가 있는데 가운데쯤에 플랫폼이 있고 그래요. 그 위에 응용 서비스도 되게 많고 우리는 나갈 때 한 팀으로 나가자라고 하는 거에 이 생태계 그림에서 보면 우리의 플랫폼이 있고 그 위에 응용 서비스를 쫙 얹고 밑에도 됐으면 좋겠지만 안 되면 할 수 없고 이렇게 해서 한 팀으로 나가자. 이게 역삼각형, 역피라미드 모양의 진영 그런 진용을 갖춘 거를 마음속에 두고 계속 써버린 AI를 생각을 하는데 저는 반대로 삼각 그 피라미드형의 진용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응용이나 서비스 관점에서 내려다보는 거죠. 나는 나갈 건데 나는 국내에서 있는 예를 들어서 클로바 X에만 나는 올려서 나갈 거냐? 아니다. 나는 오픈 AI에도 올려서 나가고 나는 다 올릴 수 있게 내 서비스하고 응용을 빵빵하게 만들어서 나는 나갈 거다라는 그거는 피라미드 모양이거든요. 아래를 넓게 보는 거고. 그게 굉장히 힘든 겁니다. 왜냐면 아시겠지만 네. 교수님 말씀 받아서 먼저 말씀하시고 예. 그거는 우리가 클라우드에서 저는 다 겪었다고 생각해요. 클라우드 시장에서. 사스를 개발하는 스타트업들 등등등에서는 우리 공공시장을 들어오려면은 공공회사는 KT나 거기에 올려야 되는데 거기에는 파스가 부족해. 그 서비스를 제대로 만들 수가 없어. 도움을 받을 수가 없어. 그냥 EAS 도움만 받는 정도인데 내가 AWS에다가 올리면은 나는 훨씬 더 빨리 다양하게 고급질 서비스를 만들 수가 있어라는 관점이거든요. 이제 그래서 우리는 정부가 투자하고 이 전략을 짤 때를 피라미드형과 역피라미드형을 함께 놓고 전략을 짜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그러면 소버린 AI의 중심이 그 플랫폼이냐 아니냐 관점에서만 저는 머물 수밖에 없고 우리가 해외 진출할 때는 저는 역피라미드형으로 만들어 진출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중동으로 나갈 때 그렇게 해서 한 배로 나가고 그 다음에 각 서비스 정부가 투자할 때를 바라보면은 피라미드형의 모습에서도 좀 바라봐야 거기에 투자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투자를 하고 여기에서는 함대를 구축할 때는 역피라미드형으로 구축을 하고 하는 모습으로 저는 같이 생각에 시야에 두지 않으면 자꾸 한쪽으로 이렇게 쏠려 있는 어떤 모양들이 빚어질 것 같다. 그런 생각을 저는 합니다. 근데 이제 이게 클라우드 말씀하셨는데 현실적으로 보면 우리가 민간에는 클라우드를요 외사는 80%까지 쓰잖아요. 지금 뭐 네이버나 이런 국산 CSP를 20% 30%밖에 안 쓰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이게 소버린 얘기 나오기 전에 소버린 클라우드였습니다 이게 원래. 근데 그때 보면 사스 업체들이나 기업들 같은 경우는 해외에 진출해야 되거든요. 시장이 작으니까 우리가. 그럼 당연히 이제 글로벌 CSP에 올라가야 돼요. 근데 이제 그러려면 글로벌 CSP를 디폴트로 하고 그럼 국내에도 이제 네이버 클라우드나 HCN 클라우드 올라가야 되는데 이런 거 지원해달라고 많이 요청을 합니다. 소프트웨어 협회라든지. 근데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국내 CSP들도 이제 성장 단계이기 때문에 이게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클라우드 씬에서도 사실은
그 생태계가 정리가 잘 안 되는데 궁금한 거는 이제 AI 생태계로 이제 바뀌었을 때 네. 사실 이제 네이버가 그동안 노력해갖고 생태계만 노력을 했잖아요. 근데 그게 제한적인 노력이지 모든 그 포괄할 수 없잖아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이 생태계라는 부분이 사실은 좀 걱정되는 부분이 지금 사실 민간에서요 대부분이 챗GPT 쓰거든요. 그냥 다 써요. 네. 다 써요. 민간에서는 다 갖다 쓰고 API 갖다 쓰고 뭐 그러는 상황에서 이 생태계를 만들려면 이게 간단한 건 아니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왜냐면 이게 소버린 AI 주장하려면 생태계를 빼놓을 수 없는데 솔직히 생태계 부분이 지금 잘 구성되었다고 보이지는 않거든요. 연말에 생태계 어떻게 만드는 아 그러니까. 근데 네이버가 원래 주장했던 게 어떻게 오인됐냐면 자 생태계 만들어서 하겠다라는 게 뭐냐면 완결된 서비스를 네이버가 다 하지 않고 생태계를 통해 가지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거였는데 그 모습이 잘 이제 나오지 않았던 거죠 사실은.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 챗GPT 가지고 앱 많이 만들어요. 성공한 서비스 몇 개 있느냐?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얼마 안 됐어요. 킬러 애플리케이션은 모두가 찾아야 돼요. 심지어 오픈 AI도 없어. 챗GPT 하나밖에. 아 근데 네. 중간에 네. 챗GPT 전략은 서드 파티로 아예 처음부터 들어온 애들이 있고 그리고 아예 이제 밖에서 이제 연결된 애들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근데 네이버는 서드 파티로 들어온 애들이 있나요? 처음부터? 웹 플러그. 그러니까 처음부터를 하기에는 거기는 제일 먼저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일 먼저 하니까 서드 파티랑 원래부터 같이 만들었다고 만들었다고 봐야 하는 되고. 거고. 저희 같은 경우는 만들고 나서 어느 정도 각이 보이면 그때 이제 플러그인 같은 것들 붙여가지고 막 진행을 했고 지금도 스튜디오에 2,000개 이상 쓰고 있긴 한데 문제는 그게 있어요. 이 굉장히 슬픈 얘기로 올라갑니다. 인퍼런스 GPU 확보가 안 돼요. 네, 아까 클라우드 데이터 브릭스 말씀하셨잖아요. 슬로플레이크. 그래도 클라우드도 저희도 투자 많이 해야 되는데 뭐가 문제냐? 전반적으로 비슷합니다. 안 넣어줘요. 이 클라우드에. 왜냐? 사이즈가 작으니까 우리가 왜 그 네이버 클라우드 위에 이걸 어쨌든 포팅을 해야 되는데 그거 투자거든요. 아무리 계산기를 두들겨 봐도 ROI가 안 나오는 거야. 안 넣어줘요. 그래 똑같습니다. GPU 구매. 야, 연구실도 똑같지 않습니까? 자, 사고 싶어요. 질렀어. 안 와요. 바잉 파워가 약하니까. 그래서 GPU 바잉 파워라도 높이려면 정부가 GPU 한 수만 장 그냥 때로 사가지고 운영하는 이런 식으로 해서 바잉 파워라도 올리면 도움이 되니까 이거 네이버 달라는 소리도 아니에요. 이런 전략이라도 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약간 수만 장을 샀을 때 그게 이제 ROI가 안 나올 수 있잖아요. 정부 차원에서 국가 차원에서. 그러니까 그게 생각해보면 다물을 보면 다 쓴다 그래요. 수요는 그보다 훨씬 많잖아요. 닦아놓고 뭐 스타트업도 그렇고 그다음에 국내에 있는 기업들 자 한 10,000장 정도 인피니밴드 묶어가지고 만들 수 있는 기업 선발하라고 해서 그게 네이버면 좋고 아니어도 돼요. LG가 됐든 업스테이지가 됐든 상관없어요. 포르투마르가 됐든 돌리게 해서 만들면 사실은 만들 수 있어요. 왜 못 만들어? 이탈리아 아이지니어스도 만드는데 자 그런 셋업이 돼야 되는데 그리고 만들고 아까 말씀하셨죠. 내 쇼핑했을지 모를지 어떻게 알아? 오픈소스 공개시켜버리면 돼요. 그 모델 말씀드렸잖아요. 오픈소스를 공개시켜버리면 된다고. 그렇게 하도록 오픈소스 공개하는 조건으로 이 GPU 만장 인피니밴드 엮인 거 쓸래 안 쓸래? 쓰기 싫어? 그럼 말어. 이렇게 하면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맞아 오픈소스의 범위도 중요하죠. 네, 그것도 오픈소스 레이어도 네, 레이어도. 최대한 네. 많이 진짜 오픈소스 형태로 해라. 이렇게 하면 되죠. 아까 말씀하셨던 이제 이런 고민인 겁니다. 정부가 특정 기업에 지원을 해주는 방법들은 여러 가지 세제 혜택이 있을 것이고 투자가 있을 거잖아요. 투자야 뭐 여러 가지 모태펀드나 뭐 연금 통해서 하면 되는 건데 이제 세액 같은 부분이 애매한 게 세액이라는 건 대부분 이제 우리가 많이 써왔던 게 예전에 임시투자세액 공제 같은 게 효과가 좋거든요.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네이버에 만약에 임투세 공제를 확대를 해줬어. 그러면 첫 번째 문제는 네이버가 과연 투자한 것들이 다 AI에 대한 투자인가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되는 검증이 필요한 게 있고 두 번째는 예를 들어서 이제 뭐 포트폴리오는 적자인가요, 흑자인가요? 적자죠. 이런 적자 기업에 대한 지원이 안 된다는 되니까. 거죠. 중소 중견 스타트업들은 세제 혜택은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익이 있어야 세액을 못 그러면 내니까. R&D로 그럼 가잖아요. 이제 R&D 가면 5천억 한다 그러잖아요. 50억씩 100개 나눠줘요. 우리나라의 R&D 구조가. 그러면 그러니까 차라리 그게 이제 한 명한테 몰빵해줘야 되는데 지금 뭐 그랬다가 난리 나는 거죠. 그러니까 감사해요. 차라리 스타트업을 보조금을 주는 게 맞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토론이 두 분 대화로 걸기 전에 다시 좌담으로 돌리는 네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거 맞아요. 애로 사항이 생각보다 예, 예. 많다는 말씀이에요. 제가 좀 말씀드린 거는 아까 오 교수님 말씀하신 거에 이제 끼어들어서 얘기하고 싶었는데 다른 얘기로 흘러가 버려가지고 네, 네. 그랬는데 서버린 AI 그럼 좀 거부감이 있잖아요. 저도 사실은 국제정치 쪽에도 네트워크 세팅에서 국제정치를 연구하는 스타일이어서 글로벌리제이션 세상에 일단 이론적인 프레임워크 이런 거로 와서 최근에 있는 현상들이 불편하거든요.
되게 불편한 부분인데 세상이 그렇게 가고 있는 측면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토론에는 댓글정에 있는 분만 없는 게 아니라 외교부에 이런 거 담당하시는 분이나 없습니다. 아 있어요. 아니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대화를 할 수가 없어요. 있어요. 제가 아는 지인이 있어요. 강근영 국장 같은 분. 아니 국장 레벨 말고 업무를 사무관 레벨 담당하고 있어요. 계시는 사무관 레벨. 아까 우리 얘기 끊지 않는 게 룰이라 그랬죠. 또는 국정원에도 이거 하시는 분들,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 또는 그런 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담론과 논리를 대변할 수 있는 논리들이 더 같이 토론을 해야 된다 생각해요. 기본적으로는 기술의 이야기이긴 하지만 왜냐하면 기술의 얘기가 최근에 기술과 안보가 넥서스를 이루는 세상이 되고 있는데 더 나아가서 기술과 외교가 넥서스를 이루는 세상에서 정상회담 할 때 화두로 계속 이러고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모르면은 그쪽 외교나 정보부나 공무원들이 공부해야 되는 거고요. 그건 열심히 해야 돼서 나와야 되는 부분인 거고 그런 얘기들이 자꾸 얘기되어지면서 전체적인 담론이 아까 담론을 바탕 실천이 국제적 현실이 가고 있는 상황이어서 조금 불편하지만 이런 얘기가 우리의 현실이 됐는데 남은 다 그렇게 하는데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 이럴 수밖에 없는 또 약간 현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하나만 더 마무리해 짚고 근데 이런 현상이 너무 그렇게 낙담할 건 없는 게 역사적으로 사이클이 이루는 것 같아요. 30년 전에 세상이 이렇게 될 줄 알았어요? 미국의 모 대통령 후보 같은 양반이 대통령 될 것 같다고 한 적이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다 같이 상호 의존하면서 협력하는 세상이 될 줄 알았는데 이렇게 됐잖아요. 저는 한 30년 봅니다. 30년 되면 다시 가다가 이렇게 싸워도 되겠어? 다시 협력하자 이렇게 되는 거고 그거는 강대국들이 만들어 나가는 질서의 사이클이거든요. 국제정치는 원래 3, 40년 주기를 주고 그런 롱 사이클이 형성이 돼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대응하는 우리의 대응 전략도 사이클이 좀 있어요. 네, 그래서 저도 아직 네. 조금 더 마무리할게요. 네. 일종의 글로벌리즘식으로 그런 걸 다 수용하자는 논의가 득세하던 적이 있었고요. 오히려 민족주의적으로 대응하자는 게 득세하던 적이 있어요. 저는 아까 언어민족주의 뭐 이런 거 말씀드리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 역사적으로 크게 두 번의 논쟁이 있었더라고요. 첫 번째는 한글 창제할 때 당시에요. 최만리의 상소문 이런 거 들어보셨죠? 네. 최만리 상소문 읽어보신 분 계세요? 저 읽어봤거든요. 저 읽어보고 난 다음에 깜짝 놀랐어요. 지금 우리가 글로벌리제이션 시대에 글로벌한 추세에 앞서가기 위해서 영어를 배워야 된다는 것처럼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야. 한자를 배우지 않으면 문명의 중심하고 뜻이 통하지 않아서 우리가 도태될 수밖에 없어서 한자를 그냥 버리고 가면 안 됩니다라는 얘기를 했고 그 대신에 뭐 이런저런 얘기하다 이런 상황이 된 거고 또 한 번의 논쟁은 언제인 줄 아세요? 19세기 말에 국한문 혼용책 예를 들어 서유교문 같은 책이 나오고 독립신문 나오고 막 이럴 때였거든요. 그때 순 한글로 가자는 움직임들이 있는데 그때도 똑같은 얘기들이 막 나가면서 부침을 겪었어요. 그게 이제 디지털 시대에 와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아래 한글이라든지 네이버 검색 엔진이라든지 또 예전에 뭐 네피아 뭐 이런 것도 있었잖아요. 한글 도메인 운동 뭐 이런 거 독립운동처럼 막 하시던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거 하는 것부터 이제 오게 되는 파트 부분에 해당되는 거여서 글로벌 질서가 출렁출렁거리는 것만큼 우리의 대응 전략도 변하게 되는 장면들이 있는데 국제정치학자 보기에 지금은 그렇게 순진하게 다 같이 열어놓고 인클루시브하게 갈 수는 없는. 왜냐하면 뭐가 문제냐면 우리한테 가장 큰 영향을 주는 두 개의 강대국이 미국하고 중국이 싸워요. 적당히 싸우면 양다리 작전이 돼요. 이게 너무 많이 싸워서 이제는 한쪽이 올라탄 거 아니에요. 한쪽이 올라타가지고 그 위에서 모래를 지금 고민하는 이런 사상인데 그 안에서도 몸을 다 내주고 그 짓을 받아들여보기보다는 만약에 사태를 대비해서 우리가 뭔가 좀 해야 되는 식의 전략이 필요한 게 국가 전략 쪽으로 펼쳐지고 있다. 근데 그거를 구현해가는 방식은 약간 좀 다른데 제가 보기엔 약간 네이버가 프레임 경쟁에 걸린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 프레임에 딱 걸려가지고 이러면 어떤 면에서 약간 좀 억울하게 피해보는 것도 약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이긴 한데 기업의 사익 추구와 아까 말씀드린 국가 전략적인 공익의 추구는 차원이 다른 게임인데 그게 어느 정도 맞닿는 영역들이 있게 마련인데 세상이 어지러워지고 우리가 뭉쳐야 될 때들이 그거는 맞닿아요. 오히려 편안한 세상에는 따로따로 돌아요. 역사적으로 보면 그렇게 되는 같은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흐름을 좀 알고서 할 필요가 있다는 거고 아까 말씀드린 위원회나 이런 쪽에서 좀 고민을 철저하게 하셔야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저도 제가 이제 AI 위원회에서 신뢰 AI를 담당하고 있는데 신뢰를 신뢰는 분과위원장. 안전신뢰 위원장입니다 제가. 분과위원장 높으신 분. 위원인 건 알았는데 그 분과도 하시는 위원장을 하세요. 자본이 너무 많아서. 아니 근데 그러니까 저는 이제 교수님 말씀에 동의를 하는데 지금 이렇게 싸우고 있는
세상이 됐다. 그거 어쩔 수 없다라는 거를 동의를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도 그러면은 싸우는 모드로 가자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특히 과학 기술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기술을 가지고 외교를 하든 뭐 안보를 하든 뭐 국방을 하든 그거는 또 다른 레이어의 문제인데 기술 자체에 대해서만 우리가 생각을 할 때는 뭐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뭐 이스라엘 싸우고 있고 뭐 그러니까 우리도 이거 가지고 싸워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제가 기술을 하는 입장이라서 근데 AI 위원회가 어쨌든 저희 분과는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AI를 만들자라는 거거든요. 그걸 가지고 외교를 하자는 거는 아니에요. 지금으로서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어쨌든 기술 자체는 누출해야 되는 거고 뭐 그렇다고 그 sovereign AI를 외치는 뭐 네이버든 다른 기업을 우리가 서포트를 안 할 거냐 정부가 그렇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서포트를 할 수 있죠. 그리고 정부도 sovereign AI를 원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거를 전면에 내어서 우리는 sovereign AI가 우리의 스트래티지다라고 하는 거는 그거는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네. 아까 우리 사회자 말씀하신 다시 돌아가면 이제 소변 AI에 대해서 두 가지 정도 이제 좀 약간 뭐 비판이라고 할까 뭐 있는 게 하나는 이제 자국의 데이터를 이제 이렇게 학습을 하면 좀 편견이 생기지 않겠느냐는 거 하나 하고 말씀하신 대로 이제 결국은 대기업들을 지원하는 정책이냐 이런 두 가지 이제 비난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첫 번째는 사실은 제 그 얘기를 우리 물어봤어요. 우리 한정우 소장님한테. 그랬더니 저지원 대표도 그렇고 뭐 경쟁하는 거다. 우리 이용자 입장에서는 내가 챗GPT를 택하든 뭐 네이버의 AI를 택하든 그 선택이기 때문에 일정 정도 독도는 누구 땅이냐고 말할 때 물어봤을 때 대답에 대해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그걸 편견으로 보는 것보다는 다양성으로 볼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수긍을 했고 두 번째 이제 대기업 지원 문제는 좀 다른 지역에서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이 플랫폼 규제 이야기할 때도 좀 이야기하는데 미국 정부가 구글을 지원하는 걸 보면 엄청나거든요. 오늘 돈 만들면 뭐 계속 항의하고 뭐 전화하고 그러고 우리 정부는 한 번도 네이버나 삼성이 어려울 때 다른 나라 정부에 전화했다는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 한국 입장에서는 대기업이지만 전체 글로벌 시장에서 보면 네이버가 그냥 중소기업이죠. 구멍가게입니다. 구멍가게. 그렇게 보면 사실 우리가 이거를 대기업을 지원해서 중소기업한테 피해를 주고 소비자에 피해를 준다 이런 그 구도는 아닌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보면 대기업 지원이 아니라 AI 산업 전체 차원에서 지원을 하는 거 아까 우리 소장님 말씀대로 그런 과정에서도 이런 그 어플라이 그러니까 응용 사업자들이 다양한 그런 모델에 올라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건 되게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넷플릭스 같으면 그 지금 영화나 드라마 제작하는 애들은 자기 그 콘텐츠가 넷플릭스에 실리는 게 가장 큰 지금 수건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거기 가야지만 제값을 받아. 그러면 넷플릭스가 있으니까 티빙이나 이런 건 없어도 되냐? 지금 이제 티빙이나 이제 국내 OTT들이 이제 넷플릭스에 비해서 너무 이제 경쟁력이 떨어지니까 문제가 넷플릭스가 비싼 가격으로 우리 작가들이라든가 배우들을 섭외해 가면서 국내 제작비가 엄청 올랐어요. 그러니까 지금 OTT나 이 KBS나 MBC들은 제작사를 구할 수가 없는 상황이 돼가지고 결국은 이 우리 콘텐츠 제작업체들이 넷플릭스의 하청 기지가 지금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똑같이 AI 분야에도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네들이 여러 플랫폼들을 위해서 해외로 나가는 문제하고 우리가 우리 플랫폼을 가지는 문제하고 또 별개의 이슈이기 때문에 두 개 다 필요한 부분인데 이걸 대기업 지원하는 시각에서 봐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지원을 했을 때 그러면 할 수 있냐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은 그거는 이제 우리 정부가 결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프랑스도 국가가 보조금을 투입하고 일본도 소프트뱅크에 보조금을 투입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반도체에 대해서 지금 반도체 기업들이 우리 정부에다가 직접 현금 보조금을 투입했다는 요구를 계속 하고 있어요. 근데 그만큼 상황이 급하다는 이야기죠. 소브린 반대처 얘기도 좀. 그러면 그거예요. 자, 말씀 주셨으니까 소프트뱅크는 만들 수 있나요? 거긴 기술 회사가 아닌데. 그러니까 AI는 각 나라에 싹 하나는 파운데이션 모델을 만든 게 아니니까. 자, AI는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잘 만들 수 있냐 없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제일 잘 만들만 할 수 있는 데다 만들어 가지고 무기로 필살기로 가지고 있긴 해야 되겠다. 뭐 이렇게 차단하고 이게 아니라. 그래서 유사시에 전략자산화가 됐을 때
대응할 수 있는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한다인 거죠. 다른 기업들도 거의, 다른 국가들도 거의 마찬가지고 얘가 만들 수 있어서 어떻게 검증을 해요? 실제로 그냥 멤버 보고 해도 만들 수도 있고 못 만들 수도 있는 거지. 하지만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약간 군대랑 비슷한 것 같아요. 네. 근데 그건, 저는 기술적으로 봤을 때 사실 소버린 AI 이 얘기에서 조금 벗어나서 네. 파운데이션 모델, 뭐 LLM, 지금은 LLM이 됐으니까 LLM이 지금 뭐 GPT 계열이 제일 잘하고 있고 클로드 뭐 그렇다고 해서 걔네들만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사실 지금 보시면 그 기술적으로 얘기하면 이밸류에이션 매트릭이 굉장히 이상하기 때문에 정말 걔네들이 제일 잘하나? 그것도 사실은 몰라요. 물론 이제 저희는 연구하면서 다양한 벤치마크로 여러 모델을 테스트했을 때 뭐 걔네들이 잘하고 있기는 하지만 사실은 아직도 굉장히 초기 단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엑사1이 됐든 뭐 하이퍼클로버가 됐든 아니면 뭔가 다른 뭐 아주 작은 모델일 수도 있고 뭐가 될지도 모르지만 이 AI 뭐 파운데이션 모델, 뭐 트랜스포머 뭐 이런 것들이 지금은 정말 오픈 AI가 크게 내놓긴 했지만 아직도 룸이 많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소버린 AI의 뜻인데 그런 틈새를 근데 그게 왜 소버린 AI가 해야 되냐? 그러니까 이게 이런 시도가 갖는 뜻이 바로 그 지금 말씀하신 그런 거예요. 네, 아니 근데 몽땅 다 커버해줄 수 없기 때문에 로컬한 리드에 해당되는 건 뭔가 해야 되는 그 부분도 해당되는 걸 하자라는 거잖아요. 그 소버린의 전략 아닌가요? 그러니까 소버린 말을 안 쓰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소버린 그러는 순간 지금 딱 내려가 한다는 버리는데 얘기는 이거를 왜 국가로 나누냐라는 거예요. 왜냐면 구글 그러니까 알파폴드 아까 얘기 나왔는데 알파폴드가 어느 나라 거냐? 구글은 미국 회사지만 알파폴드는 영국에서 나왔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는 구글이 이제 물론 US 거버먼트가 구글을 엄청 지원을 하지만 미국이기 때문에 지원한다는 얘기는 당연히 안 하죠. 네, 이게 제가 볼 하나 때 질문하면 예. 교수님 말씀하신 게 이제 소버린 아까도 질문했던 건데 소버린 AI가 파운데이션 모델 내밀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다음에 또 뭐가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거예요.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예요. 자, 어쨌든 지금 이 사단이란 거는 사실 파운데이션 모델 때문이에요. 그 강력함 때문인데 파운데이션 모델을 만드는데 핵심은 GPU와 데이터이고 데이터 거버넌스는 소버린티랑 직접적인 연관이 있기 때문에 소버린 AI라는 개념이 등장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국가 예산 엄청 투입을 해가지고 키워야 되다 보니까 이 국가 안에서 사용 관점이 아니라 국가가 역량이 있냐 없냐, 왜냐 국가가 예산 엄청 태워야 되니까 그래서 소버린이라는 개념이 생긴 것 같고 활용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 AI가 기술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산업에 다 퍼져나가가지고 밸류를 만들 텐데 그 밸류 만들어낸 세금을 어떻게 할 거냐. 그죠? 그 세금을 당장 우리 안드로이드, iOS 걔네들이 세금 제대로 내냐 안 낸단 말이에요. 국민들이 세금 엄청 상료를 냈는데 이거는 또 이제 국가 레벨의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런 거랑 복잡하게 엮이면서 소버린 개념이 등장하는, 그러니까 데이터 관점에서의 소버린티랑 그리고 밸류가 만들어졌을 때 밸류 재분배가 컨트롤 가능한 영역이 국가이기 때문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아까 질문하신 것 중에서 할 수 있느냐, 우리는 뭐 투자한다면 할 수 있느냐, 저는 그 좀 이상한 비유지만 저는 계속 우리 AI의 발전과 투자와 이런 정책과 이런 고민 속에도 저는 골프하고 너무 똑같다고 생각을 해요. 티샷도 멋지게 멀리 보내야 되고 어프로치 잘 올려야 되고 퍼팅 잘해야 되고 하는 것들에서 질문이 꼭 티샷 잘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 혹은 티샷 잘할 수 있습니까? 그거 하고 그러면 티샷만 열심히 하면 됩니까의 문제도 아니잖아요. 어프로치도 잘해야 되고 저는 퍼팅도 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지금 우리가 그 하슨 소장님이 설명하신 이 소버린 AI가 등장할 수밖에 없는 데서의 LLM의 투자에 관한 규모에서 시작이 된 거가 저는 그거는 완전히 티샷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티샷은 우리가 허약해도 하고 있어야 된다 라고 생각하는데 아까 제가 피라미드와 역피라미드 말씀드린 게 티샷만 생각하지 말자는 거죠. 여기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굉장히 많고 그러므로 어프로치와 퍼팅도 할 수 있는 이 정부의 정책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투자가 돼야 되느냐에 대한 거를 고르게 봐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맨날 티샷만 연습하고 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 이걸 강조드리는 거는 이제 소장님이나 여기 계신 분들은 이런 논의 자체를 이렇게 큰 그림에서 이렇게 잘 말씀을 주시는데 많은 분들이 이거 필요 없다, 파운데이션 모델을 그냥 쓰면 된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정책의 입김을 굉장히 많이 내고 있어요. 그분들에 대해서 제가 그렇지 않습니다 의견을 내다 보니까 그것만 두각이 나는 거죠. 저는 한 번도 파운데이션 모델에만 집중해야 됩니다라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근데 뭐 이렇게 전파가 되다 보면 들리는 게 아무래도 사람도 어텐션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레이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고 아까 김성배 교수님이 국가들 간의 어프로치가 4개 정도 카테고리가 나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가지고 있는 거에 강점과 약점이 있을 거예요. 그걸 고려했을 때 4개 카테고리로 나눠지는 거고 약한 거는 옆 나라 돈 받아야 되는 거고 강한 거는 더 키우고 가는 거고 그렇게 해서 자기들의 중미 사이에 미중 사이에 전략적 필살기 가지고 이렇게 운신의 폭을 만들어야 되는 그 나라가 해야 되는 거죠. 이건 기업이 절대 못 하거든요. 그런 걸 제대로 짜줬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근데 그 꼭 투자를 국가가 해야 되나? 예를 들어 사우디랑 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 UAE랑 그러니까 하고 계시는 것처럼 국가가 해야 된다. 그런 자금도 유수한 모델이면 가져올 수 있는. 그래서 제가 뻔질나게 다니는 거고, 근데 다른 아까 말씀하셨던 10개국을 보면 다 국가들이 때려박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한국은 세제 혜택만 받고 전쟁터에 나가는 거고, 그죠? 다른 나라들은 국가 등에 무기 다 채워주고 나가서 싸우게 되는. 아까 김상국 교수님 말씀 주셨지만 제일 어려운 부분이 그런 것 같아요. 예전에는 국가가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 리더십을 가지고 쭉 만들어 가는 거였다면 AI는 죽어나 사나 기업들이 앞서가지고 막 달려야 되다 보니까 국가와 기업의 입장이 전혀 다른 상태에서 특히 우리나라. 그러면 이게 기업을 왜 밀어주느냐처럼 이렇게 인식이 되어버리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이건 기업이 앞장설 수밖에 없는 판인데. 저쪽은 열심히 뛰는데 나도 나가서 싸워야 되는데 모래주머니 몇 개 차고 나가서 열심히 해도 욕먹고 이러면서 이제 하고 있는 이런 네. 고충 같은 게 있으실 것 같긴 해요. AI의 특성상 어쩔 수 없는 게. 근데 잘 됐을 때 그거의 편익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다양한 방법으로 이제 공공적으로나 국민들이 받아야 그렇죠. 국가로서는 이제 네.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그거에 커미트먼트를 대한 받아야 어떤 보장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커미트먼트를 그게 안 되니까 어려우니까 지금.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한국이 좀 특이한 경우예요. 지금 사실은 다른 나라들은 미국도 포함해서 영국이든 모든 나라들이 국가가 직접 나서서 이 부분 지금 이제 지원하고 뭐 조정하고 있는데 한국은 이상하게 그 소비의 개념 자체를 우리 정부에 있는 사람들이 좀 불편해한다는 게 금방 잘 이해가 안 돼요. 또 한 가지는 제가 좀 짚고 들어가고 싶은데 그동안 이제 뭐 저는 이제 정통부 공무원도 했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산업화가 아닌 정보화 시대를 앞서가기 위해서 이 IT 분야에 뭐 네트워크 투자를 기본으로 해가지고 다양한 산업 정책을 해봤어요. 그래서 뭐 이 정도까지 우리가 IT 강국이라고 불리우고 또 AI 강국으로 가는 기반을 마련했는데 여전히 이제 그 산업화에 좀 계속 오리엔트되어 있는 분들은 아니 뭐 AI가 왜 필요하냐, 우리 반도체만 잘하면 되지 않느냐, 뭐 이런 식의 그 좀 IT에 대한 중요성 뭐 이런 거에 대한 인식이 그렇게 강하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지금 이어지고 있는데 아까 이제 네이버가 가지고 있는 여러 형성 기능, 뉴스 기능에 대한 불신들이 같이 작용하면서 결국 이제 소비의 AI에 대한 극도의 거부감, 또 이게 잘못 비춰지면 중소기업이나 서민들이 보면 대기업 지원하는 게 아니야 식의 그런 이제 또 왜곡으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하나하나 좀 이렇게 설명하고 좀 이렇게 깨나가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도 좀 들어요. 그런데 아까 우리 교수님은 대로 지금 프레임이 이상하게 소비의 AI가 네이버가 자기 살기 위한 전략이고 폐쇄적인 수구적인 전략이라는 식으로 지금 이제 비춰지고 있다는 게 이제 큰 문제가 네. 자기 살기 위한 전략이건 맞아요. 그건 맞는데 그게 틀리진 않은데 오히려 그게 지금 프레임 경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담론은 원래 프레임 경쟁을 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보자, 이렇게 봐서 여기로 가자 이러는 건데 지금 말씀 전적으로 동감하면서 하나의 또 우리가 얘기 안 하는 오늘 얘기 안 한 프레임이 뭐냐면 이건 그래도 전반적으로 우리 AI 산업을 어떻게 육성할 거냐에 대한 얘기잖아요. 근데 현재 국내에 보면 어떻게 규제할 거냐 쪽으로 지금 또 뭐 앞서가고 있거든요. 지난번에 무슨 글을 쓸 일이 있어서 봤더니 이번에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AI 관련된 법안이 11개래요. 그중에 여당이 3개, 야당이 8개인데 거의가 다 규제에 대한 얘기만 하고
근데 그러면 소위 EU AI 액트 뭐 이런 거 받아가지고 그 일종의 AI가 노모티브 파워가 약간 있잖아요. 규범이 간다는 거죠. 그걸 갖고 와서 해가지고 아까 뭐 세금 얘기나 이런 거 비롯한 진행하는 거에 대한 얘기는 안 하는 부분이어서 육성 프레임 안에서도 이런 게 문제가 있지만 육성 쪽이 논쟁이 돼가지고 이게 뭘 어떻게 할까 찾아야 되는데 시작하지도 않은 게임에 대해서 이쪽에 규제하는 얘기가 지금 들어오는 거고 유럽이 하고 있는 얘기는 그게 글로벌 스탠다드인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나요. 근데 오히려 미국이나 중국도 보면 규제를 한다 그러지만 뒤로 다 다르고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그 균형을 잡는 프레임의 중요성도 되게 필요한 것 같아요. 이제 공무원 하나 말씀드려요. 아까 말씀하신 게 저희도 이제 여러 가지 국회나 이제 행정부나 뭐 위원회까지 있어봤는데 문제는 뭐냐면 인공지능에 대한 이렇게 말씀하신 그 국가 담론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외교부에 이제 우수한 사람이 있어야 되고 국정도 있어야 되고 또 과기정통부도 있어야 되는데 공무원들은 1년이면 바뀌거든요. 근데 이게 너무 심각한 게 일을 해보니까 제가 이제 여기 이제 인수위 때부터 이제 저희 디프정이 이제 인공지능과 플랫폼 담당으로 왔는데 이제 3년차 넘어가고 있는데요. 벌써 과장이 제 밑에 과장이 3번째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만 그런 게 아니고 파트너인 과기정통부의 인공지능 국장도 2번하고 3번째 바뀌려고 하고 과장은 3번 바뀌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연속성이 없는 거예요. 이게 최소한 뭐 다른 건 몰라도 아까 그 큰 담론에서 외교부에서 교수님 말씀하신 담론을 이해하고 국가 전략을 그 이해하고 교수님과 전문가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해야 되는 사람들이 다른 나라 같은 경우면 이 사람들이 스텝으로 있으면서 지속 가능성이 있거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 그게 없어요. 역관제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똑같이 인공지능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인공지능에 대해서 과기정통부가 이해도 없지 않습니까? 인공지능위원회 만들었지만 거기에 들어가는 그 추진단 있잖아요. 거긴 또 1년입니다. 그러면 이제 또 열심히 위원님들이 말씀하셔갖고 이제 추진단이 정리되잖아요. 1년 있으면 담당 국장 다 바뀝니다. 그러면 저는 어떤 일이 생기냐면 과장이 바뀌었잖아요. 그럼 당분간 제가 과장님까지 해야 됩니다. 과장님까지. 그러다가 어떨 때는 전문가님까지 해야 되고. 그러니까 근데 그런 부분들이 저희가 오늘 부른 이유는 저희가 계속 이제 오래 있었으니까 좀 더 이 히스토리를 우리가 처음에 인수위 때 하정우 소장 만났을 때 초고대 얘기했을 때 그 GPT 3.5가 안 나왔었죠 그때는. 그때는 22년 초니까 GPT 3.5가 안 나왔을 때. 근데 우리는 초고대를 얘기를 하기 시작했는데 그 정부부처에서는 그거에 대한 중요성을 전혀 인지를 안 했었습니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그게 뭐예요? 그게 왜 필요하냐고. 라지 랭귀지가 왜 필요해?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까 이제 그 교수님 말씀하신 거에 의하면 이 전문가들이 이런 분들의 말씀을 이해할 만한 그 파트가 공공에 없어요. 국회는 더 심각하고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소버레인 AI를 얘기해도 그냥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교수님 말 듣는 거예요, 그냥. 근데 이게 제대로 못하면 큰일 나요. 이게 지금 이제 학생들한테 하니까 역사 얘기를 많이 해주는데 그 개항시기 때 병인양요나 신민양요 이런 거 나왔을 때 대원군하고 그때 민씨 정권이 나름대로 서구 기술 보면 배우려고 열심히 노력했거든요. 그래서 했던 시도가 뭐냐면 병인양요 때 포획한 대포 있잖아요. 똑같이 만들어가지고 포 쏘는 거 했어요. 몇 발 쏘니까 이게 휘어져 내리는 거예요. 외형만 만들었지 재련 기술을 모르니까. 근데 그 재련 기술 신미양요 때 그 평양 대동강에 올라서 깔아앉은 그 철갑선 고대로 만들어가지고 배 위에 띄웠거든요. 띄워오자마자 슉 가라앉았거든요. 그 조선공학의 그 원리가 있는 그건 눈에 보이는 대포와 고단만이 아니라 그거를 만들어내는 근대 과학기술 문명인 거예요. 문명. 근데 지금 AI가 약간 저희 국제정치학자들이 오히려 기술을 모르니까 멀리서 보다 보니까 큰 충격이 오는 거는 딱 느끼게 되는데 이번 충격은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제정치학자들 최근에 얘기하는 게 이거는 핵무기의 버금가는 국제질서에 파장을 줄 거다. 더 나는 문명사적으로는 근대 문명의 동도 서세적 하는 이런 거랑 비슷한 맥락일 거라는 얘기를 하는 부분인데 지금 우리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AI를 우리가 얼마나 잘 알고 있냐 우리 위정자들이 이런 거로 가서 보다 보면 정말 그 똑같이 만들어봐 뭐 이러는 것 정도의 마인드일 거여서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사람을 대체할 수 있다는 거기 때문에 인류 역사에 엄청난 변화를 볼 수 있는 거예요. 규제 이야기를 좀 할까요? 해도 될까요? 네. 규제 이야기 제가 이 분야 문제 많이 보고 있는데 제가 지난 10월 초에 파리에 가서 이제 학술 대회 할 때 영국이랑 몇 개 유럽 국가들의 이제 AI 규제 관련해서 좀 들었는데 영국이 되게 재밌더라고요. 영국이 이제 브렉시트를 해가지고 EU에서 탈퇴했잖아요. 그래서 얘들이 지난 3월달에 AI 그 규제 백서를 냈는데 제목이 혁신 친화적인 AI 규제 백서예요. Pro Innovation Approach to AI Regulation. 그래서
내용을 보니까 자기들은 EU AI 포괄적인 법 규제를 도입하지 않겠다. 네, 그렇죠. 그리고 어떤 새로운 규제 기관도 만들지 않겠다. 대신 각 파트별로 분야별로 AI 규제가 필요한 것은 그 기관들이 규제를 시행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이제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EU하고 이제 완전히 반대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새로운 정부가 영국이 주정권이 바뀌었잖아요. 정당으로. 네. 얘들이 새로 내온 계획은 자기들이 프론티어 모델에 대해서는 법 규제를 도입하겠다는 거예요. 프론티어 모델은 아시겠지만 첨단 AI 모델이어서 챗GPT나 제미나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결론은 뭐냐니까 그 미국 빅테크들만 규제하겠다는 거예요. 그런 거요. 이런 정책을 영국이 하고 제가 깜짝 놀라서 영국 보고 나서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가 좀 이걸 좀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지금 이제 논의가 이제 지금 AI 액트 논의들이 지금 국내 논의도 보니까 자꾸 이제 그 산업진흥 쪽은 사실 꼭 법에 안 담아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법을 자꾸 하다 보니까 자꾸 이제 뭐 고위험에 대한 규제 이게 자꾸 이제 꼭 들어가죠. 근데 유럽 애들도 하는 이야기가 뭐냐니까 그 AI 액트라는 고위험이라는 게 너무 막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게 고위험이라는 게 실제로 이렇게 현실화되거나 뭐 위험이 임박했거나 하는 그런 증거도 없이 그냥 없는데. 관념적으로 쓰는 거예요. 이거는 고위험일 거다. 이게 인간의 기본과 관련될 거다. 이렇게 해서 넣는 거예요. 그래서 비판이 되게 많더라고요. 걔들도. 그런 법이 어디냐 도대체. 이걸 위험이 있기 때문에 사전에 뭐 평가도 하고 사회도 계속 모니터링하는 의무를 부과하는데 이게 위험한지에 대한 합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우리가 도입하면 내가 고위험 AI 정의하는 것만 가지고 몇 년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저는 이 AI 기본법은 말 그대로 국가 AI 같은 거버넌스 문제나 그런 필요한 산업 정책 관련된 여러 가지 수단들을 넣고 뭐 최소한 뭐 생성 AI가 만들었다는 사실 고지하는 의무 정도만 포함해서 좀 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어요. 지금 보니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자꾸 고위험 이야기 나오고 해가지고 잘못하면 산업 육성도 지금 방향을 못 잡았는데 규제만 있게 씌워주는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국회에 발의된 법안들 안에 그런 게 막 들어가 있어요. AI 산업 전략도 지금 우리가 불투명한데 규제만 좀 덧칠을 한다는 게 이건 넌센스예요 사실. 사실 EU도 원래 AI 액트에서 규제 중심으로 썼던 프랑스하고 독일도 최근에 이제 자국 팀들이 잘하니까 이탈리아 방향을 바꾸고 있는데 이 법을 사실은 국회 입법하는 것보다 정부 입법을 해야 되고 전문가들하고 같이 정부 입법으로 가서 국회가 논의해서 고쳐줘야 되는 건데 참 그렇게 가면 안 될 것 같아요. 이게 패션을 따르는 키워드들 처음에 TMF 나오고 어제부터 쿠팡 또 난리인데요. 그래서 제가 법안 쪽에다 말씀을 드리는 게 고위험 넣는 거는 뭐 시민단체 위험할 수 있으니까 이해를 하는데 그럴 거면 좋은 말들 있잖아요. 좋은 말 오케이. 대신에 실체적인 디테일은 AI위원회에서 결정하게 해라. 이게 실제로 그런지 아닌지 대신에 샌드박스 넣어가지고 검증은 하자. 그렇게보다 AI위원회에서 용역을 줘서요. 네. 로펌에 용역을 줘서 가져온 걸 같이 만들어야 돼요. 왜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온라인 투자연계 금융법이라고 P2P법이 있잖아요. 그건 어떻게 만들어졌냐면 의원실 발의긴 한데 협회에서 3억을 줘서 로펌에다가 의뢰를 했어요. 같이 중립적으로 만든 그 법을 가지고 와서 다시 전문가들 논의를 바꿨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항목 말고 서비스를 하나 만들었어요. AI 서비스를 만들었어. 혹은 AI 시스템을 만들었어. 근데 이게 고위험인지 아닌지 되게 헷갈려요. 왜냐하면은 고위험에 굉장히 많은 게 걸려 있거든요. 그러면 이 서비스나 시스템이 정말 고위험인지 아닌지를 판단을 위원회에서 하게 해라 그냥. 이렇게 어떻게 할 거냐면 이제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으로 위임한다고 할 겁니다. 대부분은. 근데 그렇게 해버리면 제가 왜 위원회에 맡기냐고 얘기하면 위원회는 전문가들이 있으니까 차라리 그때 위임하도록 하시면 안 됩니다. 아니 그 장난을 치는데 그 장난을 칠 것 같아가지고 대부분 네. 이거 AI위원회 그냥 저 나온 것만 보고 저희는 내용을 잘 모르고 거쳐서 보기엔 딱 제가 듣는 시간에 이거 디지털 시대의 부국강병 정책이구나. 네. 왜냐하면 기술이라는 게 원래 근대국지 정책에서 자국의 힘을 기르기 위한 무기를 만들고 산업을 기르기 위해서 쓰는 첨단 기술. 그걸 장악한 나라들이 전쟁에서 이겨서 패권 장악한 그런 게임이었는데 지금은 게임의 성격이 좀 바뀌고 있는데 딱 AI 보면서 이거부터 굉장히 AI를 그런 새로운 리소스로 보고 거기에다가 양적인 투자를 하게 되면 이 다 되겠구나 뭐 이런 식의 생각을 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거 그 네 가지 그 플렉십 그 나온 거 보면서 느낀 분들이 인프라 깔고 투자하고 뭐 이런 거잖아요. 빨리 보급해가지고서 하고 그게 뭐 약간의 글로벌 거보다 참여 뭐 이런 얘기 나오는 부분인데 그런 거보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적인 정세의 판세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알고 우리한테 맞는 뭔가를 이렇게 좀
찝어서 틈새를 치고 들어가는 이런 걸 좀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추가로 한 가지만 더 이제 제가 평소에 많이 하는 이야기인데 이제 데이터와 관련된 그 개인정보 관련해서 지금 이제 많은 나라들에서 지금 이제 개인정보 보호하고 이제 이 AI가 이제 갈등 양상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면 지금 개인정보 보호하고 AI 산업 발전에 좀 그 균형을 이루는 요소를 찾을까? 근데 무슨 삭제권, 뭐 수정권, 또 최소 수집의 원칙, 뭐 이런 여러 가지 지금 개인정보 보호 원칙이 AI 산업하고는 충돌을 해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특히 EU의 GDPR 같은 데가 강하기 때문에 그 파리 유럽이나 이쪽 나라는 그 고심을 되게 많이 하고 있어요. 저 개인정보 보호 당국에서 이걸 그대로 적용을 하면 AI 산업이 막는 거죠. 성공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든 좀 변형하고 좀 다른 방식으로 해서 두 개를 좀 조화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되게 미국 같은 나라는 사실은 지금 전혀 이룰 수가 없어요. 개인정보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제 평소에 말하는 게 우리가 글로벌 경쟁을 하는데 우리 수준이 규제는 글로벌 수준이 아니라 한국만의 독자적인 스탠다드 또는 글로벌과 다르게 좀 엄격한 규제를 가지고 가면 우리 기업들이 국명을 물론 해외에 나가서도 경쟁을 가질 수가 없다. 그래서 글로벌 경쟁을 하는 산업에서는 그 산업의 규제도 그게 맞춰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제 뭐 개인정보 보호라는 거의 뭐 신처럼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깰 수 있느냐가 사실 또 하나의 우리 아까 산업 육성과 관련 되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뭐 최근에 공개된 개인정보에 대한 처리 기준도 발표했는데 제가 그쪽 분야를 많이 하니까 좀뭐 정당한 이익으로 보는 것이 불편한 게 있어요. 저는 이걸 좀뭐 공개된 개인정보를 원래 그 공개했을 때 그 사람이 추단되는 의사를 범위로 하면 될 텐데 이게 정당한 이익이라고 해서 명백하게 정보유출의 권리보다 우선하기를 요건으로 하고 있어서 이렇게 되면 실제로 공개된 데이터로 쓰기가 거의 어려워져요. 기업들이. 근데 그런 규제가 없는 미국과 비교하면 이런 인프라도 부족하고 다 부족한데 규제까지 사실은 우리가 더 어려운 상황이에요. 현재 규제가 특히 데이터와 관련된 그래서 그거를 좀 어떻게 하면 혁신할 수 있을까 해서 사실 4차 산업혁명에서부터 계속 이야기했는데 크게 변화가 없어요. 지금. 저는 그래서 AI 시대에는 개인정보 보호에 관해서는 좀 별도의 법 체계를 가져갈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AI가 아닌 쪽에서 개인정보 보호는 이제 법대로 가고 AI 시대에는 좀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특례법 같은 거 하나 만들어야지. 이렇게 해가지고 한국은 이상하게 이 법령의 규정이 있으면 그 법인 내에서 해석을 하지 그 벗어나서 해석을 안 하려고 해요. 그래서 아무리 샌드박스도 일시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데 대한 노력도 뭐 필요하고 만약에 우리 AI 위원회도 그런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가셔야겠는데요. 그러게 말이에요. 저희 아직도 추천을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가셔야겠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CCTV 정보를 수집을 하잖아요. 근데 재난 목적으로 군중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해서 AI가 학습하려고 했더니 해. 그런데 개개인 전부 다 개인 비식별 비식별 조치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다 비식별합니까? 그 많은데. 근데 이제 그런 부분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법령에서 명확하지 않아도 무조건 보수적으로 해석을 하니까.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이 전체적인 이 AI에 대한 이해, 그러니까 공무원도 그렇고 사실은 제일 중요한 건 시민들이겠죠. 국민들이 AI를 너무 이 네거티브하게 이해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리고 이 미디어에서 그런 건지 누가 그러는 건지 모르겠지만, 네, 뭐 사실은 뭐 AI, 뭐 제프 hinton도 그렇고 사실 그 사람들도 좀 이상해요. 정말 뭐 인류가 멸망한다 막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정말 그 일자리 대체 뭐. 네, 그러니까 사실 사람을 대체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가려면 아직 멀었는데 그 고위험도 그래요. 고위험 아직 이 사례도 없고. AI보다 고위험인 것들도 사실은 많은데 왜 자꾸 AI만 가지고 그래서 저는 그 안전신뢰 분과위원장을 제가 하고도 있지만 국가위원 다행입니다. 저는 안전과 신뢰가 이걸 네거티브한 것만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 차단하자 그러는 게 아니라 사실 좋은 쪽을 어떻게 하면 이게 발전해가지고 신뢰할 수 있는 AI로 만들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뭐 재난 상황도 그렇지만 다양한 상황에서 AI가 이 사회 안전망을 도울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쪽으로는 생각 안 하고 계속 이렇게 뭔가 뭐 딥페이크는 어떡하냐 뭐 그런 것만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그게 좀 답답한 부분인 것 같아요.
최근에 저희가 이제 전쟁 이슈하고 AI 이렇게 들어오는 보고 있는데 사실은 좀 조심해야 될 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뭐 워낙 얘기가 많이 이루어져서 AI가 자율적으로 판단하는 그 AI 웨폰 이거는 안 할 것 같아요. 이건 누구도 안 할 것 같은데 AI 관련된 군비 경쟁이 가속화되는 과정에서 AI가 어떤 면에서는 그 전쟁의 지휘관의 보조적인 의사결정을 도와주는 시스템으로의 도입은 들어올 것 같아요. 그거는 뭐 저쪽이 한다는 우리는 안 하면 완전히 바보. 그럼 뭐가 문제냐면은 AI가 군 지휘관들이 다 자기 고집이 있잖아요. 내가 생각하는 뭐가 이게 있었는데 AI가 그거하고 반하는 결론을 내줬을 때 그럼 이 사람이 이거 받아들일 거냐? 그러면 AI한테도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 설명해보라고 하면 AI는 설명을 못하는 거야. 이 인간 이해를 못하게 되는 상황이 되는 이 시츄에이션일 때 그거를 누가 책임지고서 어떻게 받아들일 거냐. 근데 그게 요새 최근에 국제정치분야에서는 핵 전략 문제하고 연결이 돼요. 이 버튼을 눌러만 이런 거가 논의가 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사실은 약간 이쪽 분야에는 좀 조심할 필요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일상생활 속에서 AI 문제하고 좀 다른 문제가 되는데 지금 미국하고 중국이 다시 핵 전략 경쟁을 할 가능성에 대한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노후화된 이런 미사일들이나 이런 것들을 운반 수단들을 다 지금 스마트화 시키는 이런 작업들을 하면서 1차적으로는 해킹 문제가 최고고 두 번째는 그 AI가 자율적으로 그 기술 자체가 문제가 될 건데 그래서 그런 부분 같은 것들은 사실 뭐 하시는 분들이 계시긴 할 것 같긴 한데 그거는 조심을 하면서 안 할 수는 없어요. 예를 들어 북한도 지금 뭐 알려지고 있지는 않지만 AI 하지 않겠어요? 그쪽도 있고 우리도 있고 이렇게 되는 상황인데 이런 거 얘기해서 왜 안 할 거냐. 오늘 얘기 안 한 게 AI 방금 제일 중요한 얘기인데 그걸 우리가 오늘 얘기를 못 해. 다음에 또 그런 부분도 요즘 이제 뭐 일종의 이제 전장에서 타격을 먼저 할 거냐, 아니면 AI가 준 거를 사람이 한번 스크리닝 할 거냐. 사람이 판단하는 동안에 적은 먼저 타격해버릴 수 있으니까 그런 윤리적인 문제들도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요. 뭐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저희가 상반기 때 그 AGI 관련해서 이제 GD 내셔널 저희 포리티마루가 자담회를 했었고요. 이제 오늘은 이제 소버린 AI를 얘기를 했는데 마지막에 자연스럽게 다음 주제들도 다 나온 것 같습니다. 뭐 지능 중심으로 갈 거냐, 아니면은 규제 먼저냐, AI 기본법도 지금 연내 통과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 나오고 하는데 또 기회 되면 그때 또 여러 전문가분들 모시고 또 얘기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사회 보면서 상당히 편했습니다. 그리고 너무 제가 생각했던 형태의 토론으로 진행돼서 좀 이렇게 질문 답변 이런 식으로 할 거면 사실 서면 지류도 해도 되는데 굳이 이렇게 모이기 힘드신 분들 모여서 해야 되냐 뭐 이런 고민들도 했었는데 자연스럽게 이제 여러 가지 주제들에 대해서 토론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기회 되면 모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